김정은은 지금 죽을 때까지 기다리겠죠. 왜냐면 죽으면 이니까. 그래서 다 죽기를 바란다는 거예요, 지금. 안녕하십니까, 이철호입니다. 네, 저는 2008년 4월 27일 북한군 2군단 15사단 민경대대 보위부장교 중위로 근무하다 대한민국 1사단 지피로 기순하였습니다. 반갑습니다. 북한군 특수부대에서 근무하셨고 대한민국에서 블랙 요원으로 활동하신 선배님이 정보를 제가 들었거든요. 그분이 말씀하시기를 저한테 김정은이 친필 지시가 떨어졌어요. 그래서 당중앙위원회 조직지도부에서 떨어졌는데 내용이 뭐냐면 인민군 병동에서 체격이 비슷한 군인들을 뽑아가지고 한 달간 사상교양 및 기초교육을 실시한다. 이런 지시가 떨어졌거든요. 그래서 한 달간 러시아어 가르치고 그리고 사상교양 사업은 나가서 투항하지 말라. 사상학습에 이런 훈련을 가르친 건데 그래서 뽑았는데 어떤 군인들을 뽑았냐면 제대된 지 3년 내지 5년 안팎이 처자식이 있는 군인들도 차출해 갔어요. 그 뉴스에도 안 나왔죠. 그리고 애아들 있는 군인들도 아예 다 차출해 갔거든요. 그러니까 이러한 걸 다 차출해 갔는데 중요한 거는 총알바지냐 특수부대냐 이러잖아요. 근데 저는 특수부대가 러시아 전쟁에 파병돼 가지고 할 일이 전혀 없다고 봐요. 왜냐면 솔직히 대한민국하고 전쟁 준비를 하면서 우리가 배우는 전쟁 준비 싸움법이 뭐가 있냐면 산악전입니다. 산악전. 그래서 훈련 때마다 지시가 떨어지지 않습니까? 산악전에 능숙한 일단백의 군인이 되자. 이게 지시가 딱 떨어지거든요. 산악전이라는 건 유격전법이거든요. 매복, 그다음 습격 뭐 이런 전술인데 우크라이나나 러시아 쪽은 계알지대잖아요. 넓은 계알인데 거기에서 유격전법을 쓸 수 있냐 이거예요. 거기에서 특수부대가 1m 80 날아서 무슨 공을 차고 칼 던지고 총 잘 쏘야 거기서 무슨 뭘 쓰겠습니까? 계알지대 쫙 보이잖아요. 뭘 거기에서 쓸 수 있는 거는 대량으로 그냥 포탄 떨구는 것밖에 없어요. 그냥 싹 그냥 사살해 버리는 것밖에 없지 않습니까? 거기서.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는 김정은도 머리가 좋은 게 만약에 특수부대 혹시 보냈다 하더라도 한 1%에다가 잡탱이들 막 섞어가지고 보냈다 저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어차피 죽는 거 알잖아요. 총알바지는 맞습니다. 중요한 거는 기력 없다고 하지만 러시아에는 큰 도움이 됩니다. 왜냐면요 총알바지라도 없으면 우크라이나가 진격하지 않습니까? 그래도 숨어서 한두 명이 총 한 발이라도 쏘면 저기 뭐 적군이 있네. 그 들어오는 사람이 그만큼 속도가 늦어질 거고요. 그러면 그만큼 시간이 끌게 되지 않습니까? 근데 러시아 입장에서는 뭐냐? 우크라이나 전쟁하면서 장기전하면 자기네한테 유리할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렇게 끌면서 2년을 좀 끌지 않았습니까? 시간이 많이 가면 갈수록 전세가 우크라이나 쪽에 불리하다. 이렇게 봐서 좀 죽는 거 알면서 북한에서 그런 총알바지를 데렸다 안 친 건데 김정은이 그렇게 죽는 거 알면서 돈 들여 키운 그 특수부대를 거기 보내겠냐 이거예요. 무슨 일이 있으면 그 애들 자기한테다 쓰지. 저는 총알바지는 맞다. 그렇지만 특수부대가 아닐 가능성에 100% 무게를 두고 있습니다. 폭풍군단이라고 하는 것은 특수작전군입니다. 그래서 저격, 그 다음에 항공육정대, 그 다음에 경보병, 항공육전 저격여단, 해안저격여단 이렇게 있거든요. 군대 한 몇 개가 있는데 이걸 합해가지고 특수작전군이라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근데 폭풍군단 원래 사령부가 평안남도 덕천에 있거든요. 지금 무슨 폭풍군단이 막 나갔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확실한 정보는 없잖아요. 폭풍군단에서 어떻게 나갔는지. 그 정보가 떴습니까? 아니면 폭풍군단에서 나가는 거를 뭐 찍어서 올렸습니까? 그런 것도 아니잖아요. 흘리는 거예요, 지금. 폭풍군단 나갔다. 폭풍군단이나 만약 나갔다 그러면 대호가 있어요. 폭풍군단 어느 대대에 나갔다 그러면 경보병은 번개입니다. 대호가. 그 다음에 저격은 벼락입니다. 이게 자기만의 대호가 있어요. 너 어디야? 그럼 벼락이다. 저격이네. 나 번개입니다. 그러면 경보병? 자기만의 대호가 다 있거든요. 근데 이런 사람들을 그러면 없는 속에서 그냥 어지중지하면서 뭐가 시래기라도 좀 겠다 먹이면서 훈련을 시켰는데 그 특수작전군 폭풍군단을 보내겠냐 이겁니다. 절대로 보내지 않았다. 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요. 제가 러시아어를 배웠습니다. 김일성 장군의 노래 같은 거 배웠는데 장백상이 압록강 비달리바유 까쿠브랄 제스필리 따쿠로차 이 노래를 제가 러시아 아니면 우크라이나 사람들 앞에 노래 이렇게 부르면요. 우크라이나 애들은 막 웃어요. 너무 재밌다고. 막 이러거든요. 근데 러시아어를 배웠지만 깊이 있게는 말 못하는데 배운 사람들도 학교에서 배웠지 않습니까? 초보적인 이런 것밖에 모르는데 모르는 애들, 영어를 배운 애들 갖다가 러시아어를 가르치고 그러면 실제 영어를 배운 사람들하고 미국 가서 오리지널 그 영어를 하면 알아듣지 못한 사람들 많잖아요. 그럼 여기서도 아무리 러시아어를 배웠다고 그래서 야 스콜라 뭐 스콜라 뭐 이렇게 말이 틀리거든요. 싸바까 뭐 얘를 샤바까 말을 알아 못 듣잖아요. 전략 전술이잖아요. 그럼 우크라이나 애들의 팔뚝이 이렇게 힘이 굉장히 좋아요. 말하다 대학 안 되면 어떻게 하지? 손 이렇게 들 거 아닙니까? 야 이
막 짜증난다고 이렇게 할 거 아니에요. 막 그러니까 말이 안 통할 만큼 답답한 게 없어요. 작전 전술을 짜는데 야 이쪽으로 가라는데 한번 해보세요. 그럼 엄청나게 짜증난 거예요. 러시아에 투입된 북한군이 지금 러시아어 때문에 내부 충돌이 있다. 지금 러시아 지금 군인들이 지금 엄청 싫어한다. 그 말도 일리가 있을 것 같아요. 또 서로 의사소통이 안 되는 것만큼 답답한 게 어디 있습니까? 러시아 군인이요? 러시아 군인은 못 보고 러시아 사람들, 예, 여기 일하러 온 사람들, 우크라이나 사람들도 일하러 온 사람들 꽤 재밌었어요. 근데 제가 공병, 포병, 보병, 민경 이렇게 4가지 병종에 다 있었습니다. 제가 이번에 러시아에서 중요한 게 공병 부대를 요구한다는 기사가 또 뜨지 않았습니까? 왜 공병 부대를 필요하는지 아세요? 계알지대니까 러시아 2차 세계대전 오면 장갑차 그냥 탱크가 그냥 계알지대로 꽤 지나가잖아요. 그거를 폭파하는 게 지대가 하는 거예요. 지대를 묻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지금 러시아에서 공병 군대를 원한다고 했으면 북한군 지뢰도 아마 달라고 했을 거예요. 그 반땅크 지뢰문 무한궤도 있지 않습니까? 폭파시키는 게 땅크를 날려보내는 게 아니고 걔도 이거 축을 끊어버리는 거예요. 거기 힘으로 해가지고 그걸 묻는데 우리가 그때 겨울에 묻는 것도 겁나게 힘들었어요. 생땅을 그냥 얼음 땡땡 온 땅을 이게 높이가 한 12cm 돼요. 꼭대기까지 한 15cm 되는 것 같아요. 그 한 12cm 생땅을 파가지고 이만한 크기인데 그거를 묶고 덮어가지고 신간만 딱 올라오게 하는데 거기 시간 늦으면 다 불합격이거든요. 훈련할 때 너무 힘들었거든요. 그거 공병할 때 그런 훈련하죠. 백리 무장강행군 보병할 때는 습격 매복이 있으니까 매복할 때는 땅굴을 파고 들어가야 되거든요. 맨 땅에 삽 하나 던져주고 야 빨리 들어가라 2시간 동안. 그럼 막 파는데 삽 하나 가지고 언 땅에 어떻게 2명이 들어갈 거 어떻게 파요. 이게 쉽지 않더라고요. 이 사람의 깊이가요. 훌기 엄청 많이 나오더라고요. 이게. 그래서 쫙 또 패야 돼요. 이렇게 무대 놓으면 안 되니까 쫙 패야 되는데 거기 들어가서 땅굴 판 안에다가 장작을 아예 쏟아여가지고 불을 막 지피는 거예요. 안에 따뜻하게 해서. 그 다음 건불 넣고 밤에 있으니까 얼어 죽지 않으려면 안에 따뜻해야 되잖아요. 거기 들어가 있다가 아침에 나오고 나면요. 그 돌이 뜨끈뜨끈 달한 것도 모르고 그냥 누워있다 보니까 군복이 다 늘어가서 나오고 군복 이만큼 타서 나오고 개판이거든요. 포병이 있을 때는 또 이거 3.9kg짜리 비포로 했고 300이 연속행군 나가서 산만 타고 우리는 평지길 걸어본 적이 없어요. 다 산 타는 거예요. 산악전이에요. 그래서 산악전. 타고 내려가는데 올라가다 내리막이서나 아니면 올라가다 포신을 어깨에다 메고 있었는데 비포가 조립식이에요. 앞포신 뒷포신 갈라지거든요. 만약에 딱 떨궜는데 3m로 굴러 내려가면 완전히 그때는 난리 나는 거죠. 그거 다시 지고 올라가야 되잖아요. 정상까지. 엄청나게 매 맞아요. 야 너 때문에 야 빨리 가서 주면 뭐야? 그러니까 모든 전략 전술이 이렇게 습격 매복 산악전에 다 적응이 되게 대한민국하고 싸우게끔 그래 전략 전술이 짜졌는데 우크라이나 가서 특수부대 가서 싸울 일도 없고 또 공병부대가 이렇게 차출이 나가서 공병부대는 가서 할 일이 많단 말이에요. 기계화 부대를 못 들어오게 막아야 되니까 지뢰를 묻고 또 풀숲 같은 데는 반보병 지뢰를 묻어요. 무슨 목함 지뢰 이런 지뢰가 아니고 실줄 같은 거 쫙 이렇게 매달아 놓으면 사람이 걸어오면서 실줄을 치면요 철제 반보병 지뢰가 수류탄 모양입니다. 파편이 나가거든요. 튀면 파편 나가면 몇 명이 그냥 그 자리에서 그냥 축사하고 그 강구지뢰 같은 것도 있어요. 네모나 이런 강구할 지뢰가 있는데 그것도 실선이에요. 이렇게 잘 보이지 않는 게 실선이 나무 그 색깔이 돼서 실선이 보이지가 않아요. 이게 뭐 하얀색처럼 이렇게 한 게 아니고 나무잎색이에요. 나무잎 아니면 나무 가지색 거기 어디 건지 이렇게 찾지를 못하거든요. 여기서는 절대로 풀숲에서는 땅 파고 묻지를 않아요. 이게 쉽지가 않거든요. 땅 파서 이게 중량이 풀 같은데 이렇게 두껍잖아요. 그러면 닿는 즉시 폭파하니까 거기는 맞지가 않는 거예요. 그 지뢰는 오직 실선으로 딱 넘겨서 사람을 건드려서 피는 빠져서 폭파하는 그런 지뢰가 맞는 거예요. 강구지뢰나 아니면 철제 반보병 지뢰를 묻는 거예요. 그래서 북한군 공병이 매우 그립다. 푸틴이 굴지 않았습니까? 왜? 공병에서는 최고니까요. 러시아 공병보다 아마 더 잘할 거예요. 벼랑 설치도 아마 더 잘할 거고. 그러니까 특수부대보다 공병을 아마 원할 수도 있는 거죠. 특수부대는 뭐 나가리니까 이제 오면 다 죽을 거 뻔하니까. 북한군이 이번에 보낼 때 죽결 처형조하고 감시소를 같이 보냈습니다. 근데 왜냐면 일단 나가면 보위부터 따라 나갈 텐데 전장에서 감시소가 없으면 어떻게 믿고요. 그러니까 그 군인들 전쟁에 투입돼서 만약에 실전까지 가기 전까지 지금 군인들 동련 보는 거예요. 근데 보위부에 대해서 개념이 없는 애들은 말을 아무 말이나 막 할 거 아니에요. 전쟁 나면 이거 러시아로 달아날까? 그런 말을 계속 안고 있다가 딱 이 달할 때 체포해가지고 죽결 처형 보고도 하지 말라는 거예요. 시간 끌지 말라. 그래서 죽결 처형해서 본보기를 보여줘라. 전쟁에서 달아나는 거는 조급반역죄예요. 당과 수령을
배반하고 김정은을 배반하는 걸로 되거든요. 엄청나게 죄를 다루는 거 무겁게. 그러나 인민군 병동에서 평상시에 탈영하는 거는 죄가 아닙니다. 이거는. 왜 죄가 아니냐면 그냥 배고프니까 어디 갔다 하면 10년 중에서 2년, 3년씩만 탈영해도 별 문제가 안 되거든요. 그럴 때 뭐 고급 담배, 술에 뭐 돈 좀 갖고 와서 정치부, 보위부 다 겠다 쓰면요. 꿀보직 주는 거지. 야, 너 가서 돈사근무 써라. 돈사근무가 돼지 키우는 데예요. 편안하지. 돼지 밥만 주고 그냥 누워서 자고. 이게 그냥 현실인데 전쟁에선 좀 성격이 다른 거지. 그래서 처용조 이거 내보내는 거. 내보낸 것도 중요한 게 왜 또 내보내냐. 김정은이 지금 푸틴하고 딜하지 않습니까? 용병들 가득 데려왔는데 다 달아나고 지금 개판됐다. 그럼 푸틴이 마지막 협상할 때 속으로 그럴 거 아니에요. 야, 너 지금 이 꼴 해놓고 나한테 이거 달라고 그래? 이렇게 될 거 아닙니까? 그러면 김정은이 할 말이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기네도 나가도 공 좀 세워야 달라고 하죠. 그러니까 그런 걸 위해서도 협상을 위해서도 군인들 탈영을 막아야 된다. 죽어도 거기서 죽어라 그거예요. 포탄 맞아 죽어도 거기서 죽어라. 탈영은 하지 마라. 제대된 지 3년 내지 5년 된 군인들 그중에서도 처자식 있는 제대 군인들도 또 차출을 했더라고요. 이번에 뽑을 사람 하도 없으니까 제대 군인들도 차출을 했고 이 아들도 차출을 했습니다. 전쟁 나갈 땐 기분이 좋아요. 잘 먹으니까. 일반 특수부대 아니고 막 굴러먹은 애들 갖다가 지금 보내는 거니까 난생 처음 진짜 소고기에 입합에 그냥 막 들이켜면 좋은데 이제 만약에 우크라이나나 드론이나 포탄을 해서 옆에 군인들 죽어가잖아요. 그럼 어떤 생각 들겠습니까? 달아나야죠. 내 이렇게 죽을 수가 없지 않냐 이런 생각 안 들겠습니까? 옆에 전우가 죽어야 그 다음 동향이 제기되는 거지. 아직까지는 지금 뭐 한개 소대가 전멸됐다는 보도가 있던데 북한군 지금 10,000명이 들어갔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한개 소대 해봤자 지금 40명이에요. 아직은 또 한 5,000명 뭐 이상 이제 가봐야죠. 그 다음 또 5,000명 죽고 5,000명 탈영할지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뭔가 당해봐야 되는 거예요. 죽은 걸 봐야 시체를 봐야 사람이 정신 돌아가지 아직까지 모르는 거 봤죠. 근데 그거 아직 보니까 북한군인 같지가 않더라고요. 이게 투항하는 거 봤는데 의문을 또 표시하는 것도 있어요. 우크라이나에서 심리전으로. 근데 우크라이나 저 심리전 방송이 너무 아쉬운 게 많아요. 왜 포로 수용소를 막 보여주면서 잘 먹인 거를 막 보여주죠? 거제도 포로 수용소 있잖아요. 그게 북한군 포로가 많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고문을 잔인하게 했다고 북한에서 교육을 엄청나게 시켰어요. 군인들이나 학교 때도. 그래서 막 불에 달군 제부치를 막 여기다 지져가지고 번호 새기고 막 이렇게 했다고 그래가지고 악명 넣기로 막 유명하다고 그렇게 교육을 시켰거든요. 그럼 북한 군인들이 겁을 먹지 않겠습니까? 저희가 할 바에 내가 죽겠다. 하겠다. 이런 생각이 먼저 들 거란 말이에요. 그럼 최대한의 우크라이나 그 심리전 방송은 대한민국과 좀 조율을 해가지고 어떤 사장을 내버리면 좋겠나. 왜냐하면 유럽 사람들하고 코리아하고 생각하는 게 틀리잖아요. 그럼 그에 맞게 그 나라에 맞는 심리전 방송을 해야 되는데 유럽 사람들을 막는 심리전 방송을 지금 북한 사람들한테 하거나 북한 사람들을 봤을 때 반감이 좀 들죠. 그리고 수용소에서 그거 먹어서 뭐 할 텐데요. 고문할 거 죽일 건데 이렇게 생각하죠. 죽음으로 우리가 결사항전하자 이런 생각밖에 들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게 참 굉장히 안타깝더라고요. 아들 끝내야 될 거 아닙니까? 전쟁을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누구 한 명 때문에 지금 몇 명 때문에 선택을 잘못해가지고 무고한 주민들이 아이들을 죽어갔잖아요. 그러면 현명한 선택을 해서 총기를 준 군인들이 빨리 투항하게끔 러시아는 러시아 군인들 맞게끔 심리전 방송하고 북한 용병은 북한 용병들 맞게끔 심리전 방송해서 총 들고 빨리 넘어오게끔 해서 더 이상 전쟁을 안 하게끔 멈춰야 되는 게 맞는 거예요. 너무 아쉽더라고요. 그게 지금 따로 격리했다는 보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직계 가족을 격리한 건지 아니면 친척들을 다 격리한 건지 지금 저 자세한 건 좀 잘 모르겠는데 격리했다는 건 지금 어떤 걸 격리했다는지 모르겠어. 집결소 같은 데 격리한 건가요? 아니면 집에서 못 나오게 한 건가요? 아니면 어디 뭐 사내 같은 데다가 무슨 10,000명을 모아놨나요? 이거 정확하게 모르겠더라고요. 이게 그렇다고 해서 그럼 전쟁을 내보냈는데 집결소 같은 데다 가족을 넣겠어요? 그건 또 사람이 할 짓이 아니잖아요. 애들을 다 전쟁에서 싸움터로 내보니까 가족을 거기다 넣으면 그건 사람 새끼가 아닌 거예요. 근데 그렇게는 안 했을 것 같고 중요한 건 왜 격리시켰는가 이거는 지금 그거예요. 만약에 파병 나간 군인들이 투항하거나 아니면 도주했고 이 파병 가족들이 사실을 알았을 때 개 같은 나라네 하고 탈북하잖아요. 그러면 푸틴하고 마지막에 딜할 때 북한 사람들이 지금 다 탈북했으니까 협상할 때 굉장히 불리한 데다가 지금 북한에 있는 가족들이 지금 해외로 나가서 이 소식을 다 퍼뜨리고 북한에 다 퍼뜨려놨어요. 그럼 한 번에 2마리 토끼를 지금 잡으려다가 다 놓친 거다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죽결 처형조를 보내서 소리 안 나도록 아예 범벅이를 없애버리고 여기는 말이 안 나가도록 따로 격리를 시킨 거 아닌가 좀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완전히 아예 잠재우기 위해서 어떠한 정보도 못 나가게 그렇게 한 거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지금 북한에서 포탄을 보내지 않았습니까? 800만 발을 보냈대요. 포탄이 30년, 40년 전이 거라 불발탄이 굉장히 많이 나오거든요. 그럼 푸틴이 굉장히 장사꾼인데 그 사람이 딱 포탄을 쓰고보고 이렇게 생각했다는 거 아닙니까? 아, 이게 장난하네. 야, 새로 찍어보네. 그렇게 돈 1,000억을 줬대요. 그러니까 그 돈 1,000억을 줬는데 인민군 보위국 중자 김 뭐 아무개인데 그 사람한테 김정은이 돈을 주면서 중국 하룡에 있는 특수 그 설비 만드는 그 회사가 있더라고요. 거기 가서 특수 선반을 200대 사오라고 돈 줬는데 그 돈 지금 텄다는 거 아니에요. 달아났어요 지금. 그러고 나니까 지금 김정은이 지금 아예 혼비백산 낸 거예요. 지금 러시아 군인들이 전쟁에 참여했을 때 200달러 받더라고요. 죽었을 때 돈 1억 받잖아요. 북한은 지금 150 내지 200달러 그 선이더라고요. 150 내지 200달러 그 선에서 합의를 본다고 했는데 완전히 합의 본 건 아니래요. 김정은은 지금 죽을 때까지 기다리겠죠. 왜냐면 죽으면 돈 1억이니까. 그래서 다 죽기를 바란다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그 소식을 듣고 너무 끔찍하더라고요. 총알바지로 나갔는데 10,000명이면 얼마입니까? 1억씩 5,000명이면 5천억이고 1억씩 10,000명이면 1조 원이에요. 그럼 그 1조 원 받고 좀 숨통 놓이지 않겠어요? 그럼 1조 원 값을 지금 위성이나 스텔스 폭격기 이런 정보를 지금 달라고 한다고 하더라고요. 푸틴한테 달라고 하는데 푸틴 지금 안 주고 있다는 거예요. 나중에 보자 지금 이런 식으로 지금 보고 있다. 돈만 주지 지금 중요한 정보 주기까지는 아직 마음이 안 돌아선 것 같아요. 이제 푸틴이 굉장히 머리가 영리한 사람이라 우크라이나 전쟁 끝나면 김정은하고도 쳐버릴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긴밀하게 같이 나갈 사이는 아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죠. 굽 있잖아요. 김정은하고 자기야. 돈 안 준다고 우기지는 못하겠죠. 사람이 죽었으니까. 정부에서 딜 보지 않을까요? 돈 주긴 싫으니까. 인공위성이나 그다음에 뭐 스텔스 폭격기 뭐 러시아에 가서 김정은이 한참 매달리고 보지 않습니까? 설명 들은 그런 장면도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그렇게 관심을 두고 있대요. 공군은 지금 대한민국한테 밀리고 있는 상황이니까요. 그걸 지금 개고 지금 잡아보겠다고 하는데 푸틴이 어떻게 해줄지는 아무도 모르고. 그래가지고 아 진짜 저거 어떻게 해야 되죠? 군인들 너무 불쌍하더라고. 다 죽고 그냥 북한에 있는 가족은 또 어떻게? 그렇다고 그래서 대성상 혁명열사릉에 가는 것도 아니에요. 죽었어도. 거기는 뭐 알짜 백두산 줄기만 가는 데라 뭐 죽으면 그 전사증 하나 딸랑 죽을 끝이잖아요. 어떤 보상은 뭐 해줍니까?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게 뭐냐면 생각이 난 게 뭐냐면 마지막에 이제 10,000명이 다 죽었다 이렇게 했을 때 김정은이 꺼내들 카드가 뭐냐면 용심으로 해서 이제 내부를 잠재울 그런 생각을 하고 있을 확률이 굉장히 큽니다. 누구가 무슨 우크라이나 땅크 몇 대를 까부시고 덜경이 열다가 전사했다. 공하고 용. 누구는 뭐 저격수로 활동하면서 우크라이나 군인 몇 명 죽였다. 용. 저는 러시아 군인을 또 구원하다가 죽었다. 이렇게 용. 너도 용이다. 너도 용이다. 너도 용이다. 그러면 군인들은 뭐 나 용 되기 위해서 미치는 거 아니겠어요? 아무런 대적도 없는 공하고 용. 김정은이 꺼내들 카드는 마지막에 그거다. 저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 잠재울 카드 더 이상 없어요. 선물 줄 것도 없고 뭐 줄 것도 없고요. 아니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산악전하고 이게 전술 자체가 틀리는데 무슨 도움이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전혀 그런 도움은 되지 않는다고 봐야죠. 다 죽어서 돌아오는데 무슨 뭐 전술관갑 뭐 한 명이 살아오면 그 전술관갑을 익혀요? 그러니까 이게 너무 언론이 너무 터무니없더라고 이게. 아 지금 한 번 포탄 떨어지면 그냥 몇백 명 쓰러져 나가는데 우크라이나 지금 드론 봤습니까? 드론으로 이렇게 해서 막 포탄 떨구잖아요. 사람이 살아서 돌아오는 게 문제지 무슨 전법이에요 전법. 다 죽어서 옵니다 이제. 살 사람이 없어요. 러시아도 얼마나 많이 죽었습니까? 우크라이나도 지금 군인이 없으니까 여자친구랑 같이 그 무도회 그 춤추다가 강제로 남자들 막 차에 징집해 가고 그래 논란 되지 않았습니까? 남자가 없어요 이제는. 러시아도 이제 숱한 사람들 가부 만들었죠. 우크라이나도 얼마나 많은 사람이 또 가부 만들었어요. 아 북한도 이제 다 가면 또 가부가 되는 거예요. 그거 어떻게 할 건데? 살아 돌아올지도 말지도 모르는 군 지금 생사기로에 서 있는데 무슨 전법이 뭐 전법은 한 발 더 앞서 나가는 거죠. 이거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야 그거 살 수 있대? 죽나 사냐? 이게 먼저지 전법을 그러면 거기면 살로 갔습니까? 뭐 다 살아온다는 얘기예요. 러시아, 우크라이나 지금 전쟁으로 해서 많은 주민들이 좀 죽어가고 있습니다. 특히 어린 아이들, 독재자들이 잘못된 결단으로 인해서 애꿎은 지금 인민들이 지금 어린이들 잘못돼 가고 있거든요. 이거 빨리 끝내는 길은 우크라이나가 끝내고 싶다 그러면 북한 군인들까지 참전했으니까 대한민국에서 어떻게 정보를 좀 받아가지고 군인들을 총을 들고 좀 넘어올 수 있게끔. 군인들이 없으면 나중에 전쟁 끝나지 않겠습니까? 러시아 푸틴이 지금 핵을 날린다는 것은 거의 엄포에 가까운 거고 핵 날리면 전 세계가 가만히 있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 싸움은 1대1 싸움이잖아요. 서로끼리 그냥 중재를 하고 빨리 끝내는 길만이 어느 선에서 끝내서 희생을 지금 덜 하는 길만이 잿가루가 되어 있는데 어디까지 나가야 되는 거예요. 왜 당신들의 선택 때문에 무고한 주민들이 죽어야 되냐? 왜 애들이 죽어야 됩니까? 빨리 결단을 내려서 전쟁을 끝내야 된다. 이 말씀만 제가 드리고 싶습니다.
대신에 술이나 이런 거 알코올을 많이 할 것 같습니다. 알코올 많이 하고 남자들 불러가지고 기쁨 줘 그런 것도 많이 놀고 그런 건 나겠죠. 생긴 거 보세요. 얼굴이 너무 소름 돋게 생겼더라고요. 안녕하십니까. 저는 2008년 4월 27일 대한민국 1사단 지피로 기순한 전 보위부 장교중위 이철호라고 합니다. 아니 그거는 북한 사람 누구나 그런 얘기를 할 수 있는 얘기예요. 왜 얘기냐면 김정은이 이설주한테서 아들을 못 낳으면 대리모를 통해서라도 아기를 넣는 거죠. 후처를 통해서라도 아들을 만들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지금 김정은이 83년생인가 84년생인가 그렇거든요. 근데 제가 나이를 따져보니까 한 40 정도 됐더라고요. 그럼 21, 22에 뭐 그 정도에서 아기를 낳았다고 해도 제가 딱 가산을 해봤을 때 고3 정도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대학생인데 지금 유학을 나갔다는 거는 그럼 어느 대사 아들로 위장해가지고 나갔다는 소리 아닙니까? 그것밖에 방법이 없는 거예요. 대사관 직원들은 어디 다 통과 그냥 나가니까 패스니까. 근데 그 사람의 아들로 나갈 수 있다는 건데 전 세계 북한 대사관이 도대체 몇 개나 되겠습니까? 거기에서 나간 자녀들 몇 개나 되겠습니까? CIA, FBI, 대한민국 국정원 놀고 있겠습니까? 그 나간 아들 중에서 무조건 그 나이대로 추정을 하는 거예요. 낳은 아들이 있나? 그럼 옆에 어느 대학교를 딱 다닌다 그러면 그 옆에서 보고 있지 않겠습니까? 행동을 계속 지켜보고 어떠한 방법으로 저기 진짜 김정은이 아들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제가 그렇게 생각했을 때는 해로 나오지 않고 옛날에 김정일처럼 김일성 종합대학 아니면 북한 대학 있지 않습니까? 거기서 비밀 아니면 그렇게 교육을 받지 않았을까 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지금 옛날에 김정은이 해에 나올 때하고 지금하고 너무 틀려요. 김정남이도 막 암살되고 그러지 않습니까? 지금은 막 그런 시간이라 다 키워놓은 아들을 겠다가 해로 잘못 나갔다 암살이라도 되는 날에는 김정은으로서는 허망하게 짝이 없거든요. 그럼 안전한 게 어디겠습니까? 북한이죠. 아들이 있을 수는 있죠. 그러나 해외로 나갔다는 가능성보다는 북한에 있을 가능성이 더 크지 않을까요? 해외로 나갔으면 무조건 다 추적하고 있어요. 세계 정보망이 어느 정도 돼. 모사드가 보세요. 이스라엘이 팔레스타인 공격하고 수장을 제거하는 거 보세요. 어디 있다는 것까지 다. 그렇게 정보기관은 그 나라가 그 정도인데 미국은 어느 정도겠습니까? 엄청나죠. 그러니까 그런 가능성은 100% 있습니다. 아들을 만들었을 가능성은 100%죠. 여자가 없습니까? 북한에 널린 게 여자인데. 김정은한테 널린 게 여자예요. 김정은은 그냥 북한 여자가 다 자기 건데요. 그럼 거기서 아들 하나 못 만들면 그건 뭐 하겠습니까? 그냥 만들어도 자식은 북한에 있을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 유학 갔다? 그건 좀 생각을 좀 해봐야 되지 않을까. 지금 워낙 정세가 정세인지라 한 발짝 나가기가 개연 무서운 세상이기 때문에 신변안정에 굉장히 지금 염두에 두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가 김정은 정권에 대해서 이렇게까지 비하하면 되는지 모르겠는데 동물의 왕국으로 비하했거든요. 솔직히 너무 그 기쁨전이 뭐니 너무 더러워가지고. 근데 그걸로 봤을 때 동물의 왕국에 보면 어떤 장면이 있냐면 어미가 둥지에 알이 몇 개 있거든요. 근데 밑에서 천적이 알을 먹으러 왔어요. 그러면 거기서 제일 약한 알을 있잖아요. 발로 밀어서 밖으로 버리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천적이 그거 먹고 가는 거예요. 한 알만 받아먹고. 그럼 내일은 또 올 거 아니에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내일은 또 하나 뭐 한가 장만을 해서 버려야 되겠죠. 그거 하나 살리기 위해서 다 버리더라고요. 이렇게. 김정은이도 지금 제가 봤을 때는 김주애한테 모든 거를 제가 보위부 시선으로 봤을 때는 모든 시선을 다 쏠리게 했습니다. 지금. 그러나 핵심 아들은 지금 딴 데가 있는 거예요. 북한 역사상 여자가 그렇게 독재국가를 다스릴 그런 건 없거든요. 솔직히. 그거 되겠습니까? 왜 그러냐면요. 장성택이 이번에 처형되는 거 봤죠? 처형되면 이제 김경희도 그냥 감금해버리지 않았습니까? 죽었다는 말도 있던데 어디서. 제 고모입니다. 친고모. 친고모인데도 여자라고 힘이 없으니까 그냥 쳐버리잖아요. 그런데 딸을 갖다가 만약에 권력이 안 치면 나중에 남편이 어떤 정변을 일으킬지 어떻게 알겠습니까? 권력을 치면. 그러지 않겠습니까? 아무리 김정은이 딸이라 할지라도 앞으로 김정은이 죽고 남편보다는 지위가 약해지지 않을까요? 그래서 저는 모든 건 한쪽으로 쏠리게 하고 오른쪽에 기본 핵심이 있는데 여론을 왼쪽으로 다 빼돌렸다. 이게 전략 전술인 거예요. 그래서 북한에서 아들을 만들 수 있는 최상의 조건이 있고 있다면 숨어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받아들이지 않을까요? 이게 또 추후 설명이 또 장장하게 할 거예요. 아예 장군님께서는 꾸준히 나라의 앞날을 책임지시기 위해서 김일성 종합대학에서 밤새도록 공부를 하시고 수련에 나가셨다. 오늘 이렇게 대중 앞에 처음으로 강화하는 거에 따라서 이게 다 달라지는 거죠. 말을 어떻게 붙이냐. 이거에 따라서 우리 장군님 저기서 힘든 속에서 저렇게 공부를 앞으로 나라를 책임질 저런 구상을 붙이셨네. 이렇게 하면 끝인 거지. 거기 무슨 생겼다고 그래서 저 새끼 아닌데 이렇게 말할 사람 누가 있어요. 오늘 나타났다고 해도 별 이상이 안 되는 거예요. 내가 하도 위험하니까 너무 인공위성으로 지금 다 감시하고 있으니까 그거는 사이가 좋은 거보다도 오빠 딸이니까 권력자 딸이니까
합니까? 자기가 충성할 수밖에 없는 거죠. 오빠를 봐서라도. 그러니까 밑에 사람들한테 더 본보기를 보여주는 거죠. 내가 어떻게 김주혜를 대하나 너희들도 똑바로 봐. 너희들도 이렇게 하는 거 보여주는 거 아니겠습니까? 권력자 2인자 아닙니까? 2인자가 이렇게 하는데 밑에 3인자, 4인자 밑에 사람도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렇게 빳빳 쳐두겠습니까? 샛별이라고 그러고 머리 수그리고 있고 막 이렇게 하는 거죠. 근데 어딘가 모르게 또 김여정의 행동이 또 이상한 것도 있어요. 약간 좀 이상하더라고요. 머리를 이렇게 할 때마다 옛날에 안 보이던 제스처 같은 게 조금 보이긴 보이는데 저 왜 그럴까? 그런 행동도 어떤 때는 좀 있긴 있더라고요.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생각을 했다 그러면 할 수도 있죠. 뭐 저기 하고 싶으면 하는 건데 근데 김정은이 아마 단속을 하지 않을까요? 진짜 단속을 많이 할 것 같아요. 김정은이가 지금 북한이라는 나라를 어지 둘이 지금 책임지고 있는데 동생이 난딴 마약에 취해 돌아다니고 이러면 정신 못 차리고 있으면 자기 어디 군부대 시찰 나가고 어디 나가 있는데 여기 안을 평양을 너가 잠깐 보고 있어. 내가 나갔다 올게 했는데 치여 있어봐요. 그거 되겠습니까? 축군 애들 갑자기 총불이 들이대고 감금시키고 연락해서 김정은까지 제거해보면 북한은 끝나는 거예요. 그렇게 될 확률이 없긴 하겠지만 그만큼 정신 빠진 그런 행동은 안 할 수가 있다. 대신에 술이나 이런 거 알코올을 많이 할 것 같습니다. 알코올 많이 하고 남자들 불러가지고 기쁨 줘 그런 것도 많이 놀고 그런 건 하겠죠. 생긴 거 보세요. 얼굴이 너무 소름 돋게 생겼더라고요. 저는 가음하고 장 좀 나빠졌나 아니면 밤새 남자들하고 남편 있다는 얘기도 안 나오잖아요. 대한민국 와서 쫄아가지고 내 배 안에 새끼 있다고 그러잖아요. 임신했다고. 왜 그러겠습니까? 대한민국에서 자기를 죽일까봐 겁나서 그러는 거 아니에요. 그럴 일도 없는데 처음 대한민국에 와가지고 임산부 있으니까 먹는 거에다가 뭐 독 타지 마 이런 암시를 주는 거 아니겠습니까? 제가 볼 때는 을 글쎄 했는지 안 했는지가 중요한 것보다도 김정은이가 아마 단속이 심해가지고 철저하게 아마 그런 것까지 관리를 시키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정신줄 놓으면 안 된다고 그런 얘기를 더 할 거예요. 지금이 더 중요한 때라고 지금 아마 너 내가 무너지면 북한 다 무너진다고 하지 않을까요? 애비 할아버지 물려준 땅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을 텐데 빼고서라도 뭐 다 할 수 승마, 보트마 하고 싶은 거 다 있잖아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방송에서 한번 가지고 다뤘댔는데 그때 함흥시에서 을 직접 제조하고 그랬던 그 친척분이 직접 한국으로 넘어와서 저하고 인터뷰했는데 냄새가 난다네요. 뭘 제조하면 집안에서 무슨 냄새가 난대요. 그럼 옆 사람 신고하잖아요. 그럼 보이브에서 나온대요. 냄새 나다 가태 수색하자 그러면 돈을 찔러준대요. 팔아 돈 많이 버니까 돈 보고 이렇게 한 코 하고 가라고 한대요. 코에다 꽂고 한 코 하라고 한 코라고 한대요. 한 코 하고 가면 북한 또 순도가 그렇게 죽어준다네요. 세계적으로 유명하대요. 또 북한. 공짜로 한 번 하고 쪼가면 생각나면 자주 온다는 거예요. 자고 와서 잡아가면 뭘 잡아가요. 그렇게 하니까 그래서 총살했다고 하는 애들은 힘이 없는 애들이 그냥 다 총살당하지 힘 있고 보이브 끼고 제조하고 판매해서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데 함흥시 사포구역이 그 전체가 제조하는 동네라고 합니다. 놀랐어요. 성천강구역, 사포구역 거기가 옛날에 장사 그냥 빵 장사 이런 거 하던 동네 됐는데 장사로 돌아섰더라고요. 그러니까 북한은 이제 을 안 하면 그냥 뭐 할 게 없다는 정도예요. 며칠씩 굶고 가면 살 쫙 이렇게 배는데 안 먹는데요. 잠도 안 자고 먹지도 않는데요. 항상 힘이 난다고 하더라고요. 먹을 하면 힘이 나고 막 잠도 안 오고 유쾌하고 막 이러다 보니까 이게 빠져 있는데 이 탈북민들도 이게 한국에 막 넘어온 사람들 때문에 많이 또 처벌받잖아요. 한 번 하면 못 끊는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북한 데려다가 이게 팔고 막 그런 사람들도 한두 명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렇게 할 수도 있죠. 그렇게 하겠죠. 할 수도 있는 게 아니고. 왜 그러면 밀수밀매를 하잖아요. 중국 그 신우수나 이런 데서 뭐 던지기 수법을 해서 던져주고 돈 받고. 그럼 중국에서는 가면 총살인데도 판매 유통하지 않습니까? 통일되면 뭐 한두 개가 무서운 게 한두 개가 아니죠. 만 무서웁니까? 뭐 통일되면 일단 치안이 걱정이죠. 다 도둑질하고 다 그냥 뭐 완전히 뭐 난장판이니까. 그러니까 단계적인 통일을 바라지 않습니까? 지금. 한 번에 무너지면 싹 쓸어 내려오면 우리 감당 못한다 했더니 대한민국 국민들은 그거예요. 근데 그것도 일리가 있는 게 서독, 동독처럼 빨리 이렇게 받아들이고 해야 되는데 안 되고 갑작스러운 통일이 무섭다는 거죠. 갑작스럽게 내려오면. 어떻게 수습할 틈도 없지 않습니까? 제일 걱정이. 북한에서 지금 세력은 제가 무슨 조영원이 뭐 최연 그 아들 그런 사람들이 있는 건 알지만 무슨 그런 구체적인 건 잘 모르겠습니다. 모르겠는데 북한에서 무슨 세력 다툼 그 조직 지도부랑 무슨 보위부 뭐 정치부, 군부 서로 세력 다툼 하는 거는 맞아요. 제가 옛날에 보위부가 안전부하고 싸움했다는 소리도 들었거든요. 아예 난리가 났답니다. 군부가 보위부 다쳐? 이렇게. 자기만의 그 울타리가 있지 않습니까? 그거를 넘보는 날에는 서로 자기 밥을 다치는 거니까 자기 밥상을 침범하는 거니까 그것이 있을 텐데 북한에서 특히 1인자, 3인자라는 거 있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한테 권한을 주면 굉장히 위태로운 거예요. 다 같이 동등하게 너도 이렇게 줘야지 너한테 권한을 부여하면 얘가 밑에서 다른
강한 세력을 만들 수 있기 때문에 똑같이 서로 감시하고 서로 경쟁하고 서로 싸우게끔 만드는 게 김정일이나 김정은이나 쓰는 수법이 똑같은 거죠. 서로야 서로 충성심을 보고하니까 제가 그랬습니다. 그래? 너 이쪽 와봐. 너 왜 그랬어? 그럼 제가 먼저 그랬는데 이렇게 돼야지 저놈이 야 너 이쪽 와봐. 이렇게 되면서 한 사람이 권력으로 누르는 걸로 나가면 독재체제는 굉장히 위태롭습니다. 한 명이 끌고 나가는 게 여러 권의 권력이 나눠지면 힘들다 이거지. 장성태 라인을 싹 수청했다는 거 아니까 2,000명. 항상 그 라인이 있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김정인 라인 딱 하나가 통하는 거지. 김정은 라인. 한 줄기. 김정은 제가 죽으면 아들이 아니면 김여정이 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김주애가 뭐 한다? 이술제가 한다? 이거는 말이 안 되는 거고요. 지금은 김주애를 막 이렇게 했다 뿐이지 그 어린애를 갖다가 뭐 할 수도 없는 거고 많이 경험이 있으니까 김여정이 일단은 하지 않을까. 그러나 또 군부가 가만히 있지 않을 거예요. 여자라고 또 얕보고 그러면 어느 순간에 반란을 해서 감금될 수도 있는 거고요. 근데 제가 이게 왜 중요하냐면 김일성, 김정일이 김정은까지 그 세대의 이 독재 체제가 유지될 수 있는 비결이 뭐인 줄 아세요? 매 김일성 때, 김정은 때, 김정일 때마다 특이하게 그런 이익이 있었어요. 횟수로 6년, 이 주기로. 왜냐하면 89년도 11월 달에 베를린 장벽이 무너지지 않았습니까? 그로부터 횟수로 6년, 1994년도에 김일성이 죽었습니다. 그리고 94년도에 죽어서 만 6년이 되는 2000년도에 남북 정상회담 딱 열리면서 대북 지원을 아예 엄청나게 받았거든요. 천문학적으로 받아가지고 김정일 체제가 그냥 유지가 됐어요. 다 무너져가 다 죽게 됐거든요. 연명을 시켜줬어요. 그러다가 김정일이 2011년에 죽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거기서 또 6년 후에 2017년에 문재인 정부가 또 들었어요. 그래서 또 2022년도까지 대북 지원을 엄청나게 했었어요. 22년도까지 문재인 정권이 하지 않았습니까? 딱 6년이 되는 게 또 언제냐면 2028년도에 그 기간 안에 뭔가 북한에 저 혼자만의 생각이에요. 그냥 북한에 뭔 변화적인 일이 있지 않을까 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지금 2024년도잖아요. 4년 남았거든요. 이제 북한에 어떤 특이한 전환점이 되는 그런 시기가 있지 않을까. 모든 걸 딱 그러니까 횟수로 6년, 만 6년 이렇게 계기점으로 모든 게 다 이루어졌거든요. 그래서 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 혼자만의 연구예요. 제가 계속 생각을 했거든요. 와서부터 어떻게 이렇게 시간 타임이 이렇게 물리지. 뭔가 벌어질 시간이 왔다 이렇게 생각을 했었어요. 저 개인만의 생각이니까 너무 또 다르게 생각하지 말아 주십시오. 그냥 이렇게 쭉 연구하는 과정에 이런 결과까지 도달했습니다. 북한에 대한 최근 소식, 북한에 대해서 굉장히 궁금하다 그러면 주저하지 마시고 랭쿤 스쿨로 와서 소식을 보아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저희 방송 들어주셔서 좀 너무 감사합니다. 확실히 정은이 대한민국을 너무 사랑한다. 대한민국 그렇게 싫어하면서도 제 딸이 입힌 거랑 저 스타일을 보라요. 평백성들은 옷 제대로 못 입게 하며 제 딸은 저 옷이랑 입힌 거 보라요. 자본주의 좋다는 건 아는데 자본주의한테 먹힐까 봐. 예, 안녕하세요. 저는 2016년 5월에 대한민국에 품에 안겨 고마움으로 살고 있는 사람이고요. 북한에서 13년간 원산 특가, 창성 특가, 송남 특가, 정방산 특각에서 13년 김정은 경호를 하다가 대한민국에 품에 안긴 탈북민 강진입니다. 저는 엄청 놀랐어요. 우선 첫째로 놀라게 뭘 놀라는구나. 저 김정은이 역시 대한민국을 너무 사랑하는구나. 복장을 보면은 딱 대한민국 제일 그 멋있는 그 복장을 딱 따서 입혔어. 근데 여기서 이제 방아쇠가 손을 걸었지 않았어요. 이건 사실은 경호수 측에도 엄청 위험한 겁니다. 총탄 오발 사고라는 게 있잖아요. 아무리 군무 나가도 안전장치 다 한 상태에서 군무를 서는데 왜? 안전장치 풀어가지고 어느 순간에 마음이 조금 달라진 놈은 김정일이 총 쏠 거 아니에요. 김정은한테. 그러니까 원래 그렇게 안 하거든요. 그런데 밑에서 총 쏘는 그런 군인들 믿지 못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김정은에 대한 경고는 보여주기 식도 같지만은 그 단편적인 신뢰가 뭐인가. 평상시에 우리가 이제 김정일이 이제 들어와 있으면 25m에 한 명씩 군무를 써요. 이 사람들 자체도 뒤돌아서 언제 김정일이 뒤에서 이렇게 산책할 때 쏠지 모르니까 서로 감시하라고 그래 25m에 한 명씩 세워놓은 거예요. 우리 대한민국은 경호 타면 보면은 다 그 구석이 기본적인 데 CCTV가 다 있고 사람은 적고 필요한 데 딱딱 들어갈 거 한데 큰 넓은 지역에 25m에 한 명씩 선다고 생각해 보면 그게 얼마나 많은 젊은이들이 저 독자 하나를 위해서 저렇게 경호를 해요. 그런데 거기서 그런 말이 있단 말이에요. 아무리 최첨단 전자장비라도 사람보다 못하다. 비 오고 눈이 오고 전기가 가면 그때는 호위사 공백이 생긴다. 사람은 비 오든 눈이든 충성심만 있으면 최고사령관을 호위할 수 있다. 이렇게 해가지고 사람을 그렇게 많이 세우고 있는데 전 그저 복장 그거 하나를 보고 놀랐지 뭐 나머지는 그 전부터 다 이렇게 한 거예요. 제일 그 대표적인 신뢰가 공동경비구역에 나와 있잖아요. 데미지 나와 있는 간해 복장하고 경호부대 복장이 똑같아요. 근데 여기서 이제 모자까지 방탄복까지 다 갔더라고요. 그래 보고서 나는 확실히 정은이 대한민국을 너무 사랑한다. 대한민국을 그렇게 싫어하면서도 제 딸이 입힌 거랑 저 스타일을 보라요. 평백성들은 옷 제대로 못 입게 하며 제 딸은 저 옷이랑 입힌 거 보라요. 자본주의 좋다는 건 아는데 자본주의한테 먹힐까 봐. 그래서 이렇게 또 저러고 있죠.
야, 그런 생각을 하면 자유민주주의죠. 저래서 독재인 거예요. 옷도 제대로 입을 수 없고 머리도 제대로 깎을 수 없고 어느 나라도 갈 수 없고 북한 땅에서 평양을 가자면 증명서라는 게 있어야 돼요. 우리를 말하면 좀 공을 크게 말하는데 여거이지. 뭐 딱 다른 나라를 가는 것처럼 그만큼 승인보도 받아 가져가야지. 그것도 엄청 힘듭니다. 그러니까 사실 저런 것들이 겁이 더 많죠. 언제 죽을지 모르니까 저렇게 경호들 옆에다 세우고. 그전에 김정일 있을 때는 경호들이 공개를 안 시켰어요. 촬영을 할 때는 우선 경호원들은 이렇게 다 피해서 사진을 찍고 했거든요. 근데 오히려 저 정은이는 날 잡아주시오 하고 그냥 다 보여줘요, 지금. 그다음 거기 뭐 총탄 오발 사고 나면 제가 죽을지도 몰라요, 저게. 제 무덤 제가 팔지도 모른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징조야 있을 수가 있죠. 그런데 나타난 건 없지만은 북한 시스템 자체가 구테타를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아닙니다. 일명 북한에서 5%, 6%는 이런 김정은 충성분자들, 실례를 들면 우리 경호부대 같은 걸 이야기하잔 말이에요. 저 같은 것도 이제 13년 동안에 들어가면 이 사회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고난의 행군하는지 굶어 죽는지 이런 걸 모릅니다. 그만큼 바깥 세상하고는 완전히 바보를 만들어놔요. 시스템 자체가 그래요. 전화도 할 수 없고 13년 동안 뭐 편지도 할 수 없고 부모 살았는지 죽었는지도 모르잖아. 이러고 이 안에서 이제 정신교육, 충성 경쟁을 시킨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안에서 거기서 밀려나면 나는 어떻게 돼요? 계속 사상투쟁, 비판 무대에 오르고 동무는 장군님을 위해서 충성심이 보자고 이런 말을 들으면 젊은 집단인데 그 가만히 있겠어요? 그러니까 서로 잘하느라고 그저 죽을지 살지 모르고 그냥 훈련하고 그저 하란대라고 저렇게 도발하는 게 딱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는 전쟁을 싫어하고 평화를 바라는 우리 자유민주주의 국민들이 이런 심리. 전쟁을 싫어하잖아. 그래서 겁을 주는 거고. 두 번째는 내부 단속을 하면서 내부를 결집시키는 효과를 내요. 야, 미지아 남성 괴뢰들이 평양 상공에다 지금 일화를 우리 건의를 해서 지켰어. 우리 가만히 있으면 되겠어? 이렇게 김여정이 가서 대성명 같은 거 발표하면 밑에 당 조직들에서는 야, 우리 집단 탄원하자. 막 이런단 말이야. 그러면 조직에서 당 책임자들이 집단 탄원하자. 서명하자. 이렇게 하는데 남들이 하는데 안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저건 조직적인 규모란 말이에요. 수십 년, 이제 70년간 이렇게 살아온 이 반복되는 생활을 이제는 MZ세대들은 믿지 않아요. 안 믿습니다. 그냥 할 수 없이 거기 따라가는 뿐이지. 북한이 원래 이 방식 자체가 도발 본능 방식이에요. 도발하지 않고는 자기네 관심 안 두잖아요. 그러니까 그 관심을 받으려니까 참 그런 거 북한 주민들도 그저 배만 부르게 좀 살았으면 그런 것도 안 해주잖아요. 그게 너무 안타깝습니다. 아닙니다. 이제는 알고도 남았죠. 그 수해 현장이랑 계속 다니자 알아요. 아는데 저 김정일 때부터 그런 일이 있어요. 인민들이 배가 너무 부르면 혁명하기 싫어하고 폭동이 일어난다 그랬어요 그때. 근데 문제는 자그마한 땅덩어리를 제 혼자서 다 통치를 하자니까 건설도 자기가 다 이렇게 지시시키고 우리 대한민국 자유민주주의 보라요. 건설 분야, 뭐 난 터널 분야, 뭐 과학기술 분야 다 이게 사람들이 경쟁력 있게 해서 자본주의가 그래 발전하는데 북한은 김정은이 다 하는 거예요. 하늘과 땅, 바다, 세계 정치는 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린 아이인데서 무슨 북한 주민들이 그 기대를 하겠어요. 근데 그걸 이제 MZ세대들이 다 알아요. 간단한 실례 들어봐요. 대한민국이 지금 버리는 음식 찌꺼기가 4조 원 냈대, 4조 원. 근데 북한 주민들은 3조 원이면 배불리 먹고 산대요. 그런데 그걸 못 먹이잖아요. 그걸 열어놓는 순간은 자유민주주의가 들어가서 체제를 못 견뎌요. 그래서 저는 2천만 국민들을 굶주림 있게 하면서도 제 혼자 이렇게 대국을 떵떵 잘 사는 거예요. 저는 99% 그럴 확률은 없다고 생각하는데 북한에는 연자제라는 게 살아있어가지고 총 쏜 가족은 아마 3대 멸족 되지 않을까? 근데 아직까지 실직 안에 들어가 보면 그런 충성 경쟁 속에서 또 그런 생각 못해요. 진짜 그렇게 해서 정말 죽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정말로는 뭐 중국이 들어와서 절반 땅 가지고 뭐 미국이랑 나눠 가진다는데 정말 나눠 가지고 그래도 북한 주민들이 배불리만 먹고 살았으면 좋겠어요. 진짜 이 한반도가 우리 땅인 건 사실이지만 지금 단계에서는 저 김정은이 빨리 저 누군가가 이렇게 사살해서 불륜을 한이 있더라도 고향에는 내 아들이 내 엄마 배불리만 먹고 살았으면 난 더 바랄 게 없습니다. 그렇죠. 이때까지는 뭐 김일성, 김정일이 백두산 줄기다 뭐 이런 정통성 같은 걸 조금 갖고 있었는데 그 다음부터 이제 김정은이만 사살이 되면 그러면 이제 나라 안에서 이제 숨 죽이고 살던 사람들도 이제 머리 쳐두고 이제는 대한민국 같은 이런 나라를 만들자고 노력하는 이런 애국자들이 많이 생길 수 있죠. 저는 거의 다 쭉 보입니다. 뭐 북한에서 살아보고 이 독재자들이 사는 방식을 아니까 이게 그 사실은 철로로 다 잘라버리고 다 폭파하고 한 게 이게 오늘 하루 사이에 시작된 계획이 아닙니다. 러시아 우크라 전쟁하고 딱 맞물려서 이제 계획적으로 진행하는 거고 아니 그렇게 센 놈이 한국 멸살하겠다 어쨌다 하면 왜 그 도로 다 폭발하고 적기를 다 뜯어요. 러시아 파병 이제 가뜩 군인들이 하니까 그 공백이란 말이에요. 공백. 북한 군인들이 파병했다고 나오기 전까지 이제처럼 그랬잖아요. 뭐 싸울 생각이 없다. 근데 이제 파병이 다 됐다. 지금 여론이 지금 딱 그러니까 그 다음에는 두 개의 전쟁을 한다는 게 쉽지 않단 말이에요. 저게. 그래서 김정은이한테 저 러시아 전쟁이 큰 돈을 벌 수 있는 이런 그런 기회가 생겼지. 그러니까 지금 그걸 위해서 그 부분을 메꾸기 위해서 지금 현재 차단하고 이렇게 한다고 생각합니다.
최근에 그 보면 이제 사격 막 하잖아요. 그다음 또 군부대 이제 오시는데 그 이제 사진 보라요. 김정일 같이 수행한 아들이 보면 이 모자 쓴 게 러시아 모자야. 그 유장복이라는 것 자체도 그 보면은 북한에서 이런 거 못 만들어요. 2달 전부터 그렇게 그 사진 나오더라고. 이거는 주의를 이자처럼 안 하겠다 했다가 또 지금 긴장시키는 게 뭐니까 저짝에 있는 건 저짝대로 하고 대한민국 국민들 겁주고 불안을 조성시켜서 오히려 대한민국이 들어올까 막 짜고 지금 저렇게 하는 거예요. 제가 멸살하겠으면 그거 왜 다 파괴해요? 지금 현실을 직시한 김정은 앞으로를 생각해서 지금 자기가 살 구멍을 판다고 저렇게 하는 겁니다. 포탄 팔아먹을 때 뭐 경제의 나라 뭐 그걸 돼서 지금 주겠어요? 밀가루 받아오고 원유 받아가지고 그래서 쌀값이 좀 시장에서 좀 떨어졌다고 하잖아요. 그런데 여기에는 이제 핵 기술도 있을 거고 미사일 기술도 있을 거고 그런데 제일 돈을 비싼 게 뭐예요? 사람 목숨값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이 사람이 목숨이 북한에서는 우리 목숨이 아니에요. 건설 현장에서 사고를 죽었거나 총탄 오버로 죽었잖아요. 나라를 지키다가 전사했다. 전사증 같은 거 하나 줘요. 그 다음에 시차가 끝. 그래요. 그런데 러시아 전쟁을 하면서 군인 1인당 월급이 우리 한국 돈으로 550만인가 600만인가 이렇게 되는데요. 수십 배 올랐대요. 가뜩이나 북한 군이 굶주리고 120만 있다는데 이 군대를 건설 현장에다 내보내도 건설 현장에 뭐 쌀을 제대로 못 주지. 자재가 없지. 그 사람을 다 어디다 처리하겠어요. 그러니까 지금 저놈은 지금 이제는 사람 상사를 지금 하는 거예요. 김정은이 파병에 그럼 푸틴이 와. 사인해 해가지고 사람 목숨값이 얼마고 1인당 그 월급이 얼마고 부상했을 때 부상 보험료가 얼마고 이걸 다 했을 겁니다. 해서 여기서 확인해서 도장 딱 찍고 파병은 3, 4개월 전에 벌써 3만 명 정도는 지금 북한군이 나가 있다고 난 지금 생각합니다. 근데 여기서 가장 가슴 아픈 게 우리 대한민국은 건설하는 게 얼마나 쉽게 해요. 중장비를 다 하고 하는데 저기는 그렇지 않아요. 사진이 봤잖아요. 건설 현장 딱 나가는데 나무 판단에 김정은 올리가 봤죠. 중기계 하나도 없죠. 저기는 사람들이 새까맣게 붙어가지고 북한에서 맞들여 가는데 둘이 같이 이렇게 치는 채 같은 데 이렇게 흙을 담아서 시멘트 올리고 이래요. 구석기 시대 이 삽 곡괭이 들고 이렇게 땅을 파요. 그러니까 이 자본주의하고 독재 체제가 다른 게 독재 체제에서 사는 주민들은 자기가 이게 살다가 죽는 걸 운명처럼 생각해요. 죽으면 죽고 살겠지. 그러나 우리 대한민국의 국민들 보면은 오래 살고 건강하기 위해서 운동하고 자기 얼마나 많이 그래요. 그다음에 북한 해외 노동자들 다 보면 그래요. 개인이 직접 자기 통장을 돈 못 받아요. 국가가 받아서 몇 달한테 몇 달씩 이렇게 주고 그러거든요. 그런데 수천 배잖아요. 저거는 사람 목숨값이. 그래서 저는 대처 방법이 있다. 지금 MZ세대들 있잖아요. 충성 이런 게 없어요. 당에서 하라니까 이렇게 쭉쭉 시키는데 이런 때 제일 좋은 방법은 전단지 잘 뿌리잖아요. 하루에 전단지에서 한 번씩만 김정은 그 돼지 같은 사진 그려놓고 너는 김정은한테 속고 있어. 대한민국 알지? 남선 알지? 여기 이 밥에 고기 먹을 수 있고 여기 지금 현재 3만 5천 명의 탈북민들이 거주해 살고 있다. 어떠냐 하면 대한민국에 가기 싶은 사람들은 투항하거나 그리고 탈영하라. 이 심리를 하면 있잖아요. 난 한 개 군다이라도 다 넘어올 것 같아요. 한 사람이 그 다음에 5사람, 10사람도 있고 그 다음 마지막 전장 누가 지키겠어요? 진짜입니다. 전단지 저것만 잘해도 탈북민 90년대 그때부터 지금 이제는 한 30년 보나 그동안에 3만 5천 명이 왔는데 아마 이 전쟁 아마 이렇게 하면 있잖아요. 1, 2년 사이에 아마 3만 명 이상 더 올 거예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북한 주민들을 뭐 이렇게 배불 먹여준다고는 생각지 않아요. 이때까지 그렇게 다 수십 년 그렇게 살았으니까 핵을 만든다든가 사치품 지금도 2,300만의 그 노예들 있잖아요. 김정은이 한마디에 뭐 목숨이 왔다 갔다 하는 건 아무것도 아니고 그런데 문제는 우리 대한민국 대통령이 국민 하나 자기 마음대로 처리했다는 큰일 나잖아요. 그래서 지금 김정은이 하는 형태가 정말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소본 군화가 있는 젊은 청년들이 그 목숨값을 어떻게나 그 받아서 돈을 벌자는데 목적이 있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뉴스나 보면은 우리 유튜브 채널이나 보면 북한하고 중국이 완전히 뭐 치약을 닦고 완전 관계가 나빠진다잖아요. 그렇게 될 수가 없습니다. 아니 시진핑이 안 써먹을 것 같아요? 북한이 완전히 제 하바닥 나라인데 그저 지켜볼 뿐이에요. 러시아가 이기면 좋고 북한이 파병해주면 속을 얼마나 좋아요. 그러니까 지금 계속 뭐 중국하고 북한이 뭐 김정은 관계가 나빠지고 무슨 뭐 러시아 대사만 따고 뭐 중국 대사 안 딴다? 이거는 좀 분석이 저는 너무도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미국하고 중국이 지금 대국 전쟁을 하고 있는데 이때 우크라이나하고 러시아 전쟁하면서 미국을 소모시켜주고 미국을 거기다 집중할 때 자기가 대만 하면 얼마나 좋아요. 그러니까 제가 이런 이야기 좀 하지 말아서 이 리치에 맞지도 않아요. 이게 불쌍한 저만 북한 주민들이 그저 저런 대포밥을 가가지고 있을 뿐이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마 그럴 때는 3차 대전이라도 일어나겠죠. 왜냐면요 현재 북한군이 러시아에 들어가서 싸우고 있는데 만약 우리가 대한민국에 이렇게 들어간다 할 때는 이게 문제가 달라집니다. 할 수 없어요. 저기 있는 걸 뽑아야 돼요. 그럼 러시아 전쟁터는 어떻게 되고 러시아 같은 거는 자기가 미국하고 안 싸우고 김정은한테 핵을 져가지고 너가 쏘라 해가지고 진짜 3차 대전이 일어난단 말이에요. 대한민국이
들어오면 대한민국이 들어온다고 보는 게 아니라 미국이 들어온다고 본단 말이에요. 북한의 입장에서는.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바보 같은 김정은이는 형님들 말을 듣지 않으면 돈도 생길 데가 없으니까 푸틴 보고 그게 들어간 3만 명이 나를 주워. 이러겠어요? 폭탄 몇 개다. 내가 이게 막을게.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근데 북한은 원래부터 이 체제 자체가 다 조직화돼가지고 총식 앞으로 나가라면 나가요. 러시아나 중국 같지 않아요. 왜 자본주의 맛이라는 거 못 보고 이런 데서 이렇게 살았기 때문에 이 목숨을 아까워하잖아요. 그런 상태예요. 그래서 이때는 저런 데 걸려들지 말아야 돼. 러시아나 중국이 대한민국하고 북한 싸움을 시켜가지고 거기서 자기네 책임 관계를 피하게 하려는 그런 게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때는 대한민국 정부가 자성을 해야 돼. 형님이 참아야지 한마디로. 그게 그래도 김정은이 신임을 제일 많이 받는 사람들이 나갔을 것이고 러북 군사동맹 사령부 같은 게 이제 또 만들어졌겠죠. 그 총체적인 사령관은 아마 러시아의 장군이나 이런 것들이 하겠죠. 도움이 엄청 되죠. 전쟁이라는 건 사기잖아요. 사람이 많이 동원되고 전투기술 기제가 많이 동원되면 그만큼 그 군의 사기가 올라갈 거고 우크라이나 입장에서는 병력이 얼만큼 있겠어요. 앞에서 그 대놓고 말을 못해 그지 아마 그 병력 부족 때문에 엄청 저기도 엄청 그럴 거예요. 그런데 북한군이 저렇게 들어와가지고 인해선 술로 미사일 쏘고 폭탄 쏘는데 안 죽고 그 살아서 또 이렇게 총 쥐고 계속 나와. 그럼 밀 수밖에 없게 되죠. 그래서 저는 이번 이 전쟁의 기본 이제 당사자는 돈을 악착 벌기 위한 김정은이하고 이제 젤렌스키 이제 싸움이 된다고 저는 그렇게 지금 생각을 해요. 한 달 정도 있으면 기본적으로 북한군이 어느 정도 들어가 있다는 거 이제는 다 이제 공개될 겁니다 아마. 그렇죠. 지금부터 지금 대박 나고 있잖아요. 사람 들어가 있잖아요. 저 법적으로 이렇게 이제 참전 용사들한테 이렇게 하는 걸 주면 그건 뭐 언제든지 받는 돈이지. 근데 뭐 러시아 같은 게 뭐 재정이 지금 그렇게 전쟁을 해서 많이 소진됐다고 하지만은 그래도 북한 하나 그 뭐 먹이 살린 건 사실이야 일도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거 가만 손 놓고 볼 일이 아니란 말이에요. 파병을 막아야 된다고 생각하면 북한은 저 김정은이한테 그 억지가 계속 그 지역이다 뿌리면 그러면 그게 이제 김정은이한테는 호재가 빡재를 돌아옵니다. 돈은 많이 받아서 뭐랍니까? 그냥 수만 명이나 한 1000명 정도만 대한민국에 온다고 생각해서 김정은이 반민족적인 그 배신감 자기 젊은 병사들을 피값으로 자기 배때기 불리고 많잖아 이제 알려지겠는데 그때는 뭐 김정은이 도움이 많아도 뭐 글쎄 지금 있는 뭐 돈을 뭐 제 먹고 사는 데는 아예 지장이 없어요. 그런데 그 더 많은 돈을 벌게 저런 수작을 저렇게 했으니까 이제 그 제값을 김정은 대에서는 아마 끝날이라고 생각해요. 푸틴은 협정 체결해서 국가의 의회 승인 받으면 자기 책임은 없으니까 끝나니까. 근데 문제는 그 이제 답답해지는 게 북한인데 아마 그 많은 돈을 이제 한 번에 못 받겠죠. 그러면 1년에 얼마씩 주는 그런 흉내를 피우겠죠. 그 주무 이자처럼 돈을 주는 게 아니고 이자처럼 뭐 에너지를 준다든가 가스를 준다든가 기름을 준다든가 이렇게 해가지고 죽지 않을 정도로 또 이제 살려둘 수는 또 있죠. 그 알려지잖아 그렇지. 전쟁 때 뭐서 한 10,000명 20,000명 가면 그 정도가 되겠어요? 몰라 그러지. 그렇기 때문에 빨리 북한군이 들어간 그 지역을 확정했으면 찾아오는 길 어떻게 찾아오고 이걸 전단지를 해주면 쉽게 무너져 쉽게. 그래서 우리 대한민국은 노력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그러니까 그게 지금 참 답답한데 이게 왜 일어나면 미국 지금 대선이 있잖아요. 이 대선이라는 게 조금만 발언 잘못하고 조금만 못해도 지금 완전 뒤집힐판이니까 좀 조용하게 있을 뿐인데 그런데 이걸 사실은 3차 대전에 가깝다고 생각하고요. 서방으로서는 우크라이나를 뺏기면 안 돼요. 북한군이 이제 파병됐다면 이제 제 생각에는 이제 이게 조금 장기적으로 한 달, 두 달 지나면 이제 서방에서도 이제 파병이 들어가지 않을까. 우선 전쟁이 나면 김정은은 이제 또 해로 도망치고 북한군은 사실 지금 현재 조건에서는 미사일이든 탄약이든 기본적으로 이제 다 소진났다고 봐요. 북한군이 저기 파병 들어갈 때는 맨몸을 들어갔다고 안 생각해요. 포병은 포병, 그 다음에 보병은 보병. 북한에 있던 다 가지고 들어갔다고 생각해요. 저는. 그 다음에 이 싸움이라는 거는 첫째로 돈이잖아요. 그 다음에 그 나라의 국력이라는 걸 놓고 보는데 북한은 뭐 핵은 있잖아요. 핵을 비유할 때는 우리가 안 된다고 생각하지만은 우리한테는 저는 이 미군 주둔이 핵이라고 생각해요. 핵폭탄은 실례를 들었어. 우리 여기 서울에 하나 들었어. 그럼 미국 군인만 아니라 해외 사람들이 다치잖아요. 그러면 핵까지 날아서 저 하나 그 종자를 없애버리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결국 뭐 핵을 쓴다는 건 최악의 경우고 국지선 안 하고 그냥 우리는 저 김정은 숨통만 끊어놓으면 안보 위협에서 많이 괜찮아지리라고 생각하고 언젠가는 저는 뭐 통일의 날이 온다고 생각하는데 이 생각에는 지금 빨리 올 것 같아요. 김정은이 저렇게 놓으면 저는 대수롭게 해도 돈만 생각하는데 돈 하나가 다가 아니란 말이에요. 전쟁이 길어지면 다국자 원수만큼 우크라이나 전쟁에 참가한 북한 젊은이들 오지 않겠는가. 그래서 최종적으로 말한다면 결국 싸움은 돈으로 하니까 그다음 또 대한민국이 이때까지 축적하는 게 얼마나 많아요. 예, 근데 그게 다 장비도 무슨 뭐 북한의 50년대 60년대 이런 70년대 장비가 아니잖아요. 그다음 뭐 하늘 제공군 같은 거는 다 대한민국이 뭐 엄청 앞서고 북한하고
딱 붙는다면 피해보는 게 북한 주민들이고 그 다음에 이제 폼은 다 열어놨다고 하는데 아니 우리 어쩌지도 않은데 저 폼은 다 열어놨잖아요 지금. 저 왜 그러겠어요? 겁먹은 게 짖는다고 완전히 그 중심을 잡지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진짜 싸운다면 두 말 할 것도 없이 대한민국이 이긴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스라엘 이제 전쟁에 딱 한번 보면 그 다른 게서 지도만 톡딱딱 시키면 장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래서 김정은 모가지만 없애버리면 그렇다고 우리 뭐 저는 그걸 안 바래요. 지상에 다 들어가가지고 탱크 들어가면 이런 식을 하면 안 된다고 생각해요. 그 지도부만 딱 없애가지고 전쟁을 억제해서 좋은 평화, 싸우지 않고 정말 흡수가 되는 이런 통일 이런 걸 내야죠. 대한민국에서 7인분씩 먹었습니다. 너무 맛있어가지고 하루에 7인분씩 매일 진짜 야 이거 신이 주신 음식이다 막 이 정도로 너무 좋아해가지고 야 이거 진짜 얘들이 들어온 침투되는 그 전전에 쭉 가서 불판 구워놓으면 애들 진격하겠니? 먹느라면. 안녕하십니까. 저는 2006년 6월 30일 북한을 탈북해서 2007년 2월 7일 대한민국에 도착한 대한민국 함경북도 청진시 출신 탈북민 이윤길입니다. 북풍문단은 한국에서도 아시다시피 1969년 1월 21일 김신조 일당이 박정희 대통령 목 따라 들어왔다 했다가 청와대까지 거의 성공했다가 마지막에 결국은 다 죽고 2명은 도망쳐 가고 1명이 유일하게 잡힌 김신조 지금 현재는 성락교회 목사님이시거든요. 그분이 저희 부대 첫 1기 전투원들이고 이 부대가 나중에 다시 특수8군단으로 개편됐다가 다시 또 경보교도지독으로 개편되고 나중에 김정일 시대에 들어서면서 성군 정치한다고 11폭풍군단 조국 통일하겠다 이렇게 하는 부대였고 지금은 또 김정은이 격하게 밀어주면서 이번에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에 파병을 보낸 바로 11폭풍군단 지금 현재 특수작전군이라고 부르는 그 특수부대입니다. 아 드디어 가는구나. 왜냐면 저는 만약 파병이 된다 하면 폭풍군단 우리 부대가 갈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고 어떤 방식으로 갈지는 모르겠지만 뭐 키이우라든가 하루키우 같은 곳에 침투해서 요인 암살 뭐 그 군사 기지 폭파 뭐 이런 식으로 원래 부대의 소명이 그런 거니까 임무가 그렇게 할 줄 알았는데 의외로 지금 쿠르스크에서 교전 상황이다 하니까 좀 많이 놀랐고 일단은 갈 부대는 폭풍군단 우리밖에 없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저 어떻게 보면 저 후배들이고 또 고향에는 동생들이고 조카들일 텐데 안타깝지만 전사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전원 전사. 정말 살아서 돌아갈 수 있다는 길은 투항하는 길밖에 없지 않을까. 왜냐하면 우크라이나군은 미군에 의해서 이미 정예훈련을 받았고 우크라이나군 자체가 예전에 2차 대전 때도 특별하게 소련군 안에서도 잘 싸우던 부대가 우크라이나 부대였어요. 그러니까 우크라이나는 전쟁에 피가 흐르는 부대예요. 싸움에 피가 흐르는 부대인데 이들이 싸우는 걸 보십시오. 러시아 상대로 소부대 작전을 하거든요. 소부대 작전도 그냥 소부대가 아니고 안 보여요. 안 보이는 곳에서 무인기 드론 모든 걸 이용해서 포격하고 러시아 반체제군과 또 연합을 해가지고 지금 쿠르스크까지 진격을 해서 그 정확하게 지금 타격을 하고 있고 실제 파견된 폭풍군단도 지금 폭격 맞아서 지금 뭐 벌써 죽은 사람들이 많이 나온다 이런 소식도 있고 그러니까 이런 상황에서 살아남을 수 있다는 게 거의 기적인 거죠. 어떻게 보면 투항하지 않은 한 다 죽을 것이다. 그래서 뭐 우크라이나군은 현재 심리전 동영상 수용소에는 북한군 포로로 잡히면 우리는 이렇게 해줄 테니까 너네는 투항하라 이렇게 정말 대우를 잘해주고 밥도 잘 주고 이거 엄청나게 하더라고요. 아 내가 봐도 영상을 보면 좀 혹하겠다. 왜 아늑하고 편안하고 그리고 밥도 또 먹고 싶은 양만큼 먹는다는 건 북한군에서 상상이 안 되는 거거든요. 솔직히 제가 농담으로 그랬었어요. 대한민국 와서 안보관계각을 하면 북한군을 뭐 과대평가도 가소평가하면 안 되지만 나는 내가 만약 북한군 병사들이 들어온다면 앞에다 삼겹살을 깔아서 구워놓을 것이다. 그러면 얘들은 무기를 버린다. 이렇게까지 얘기했을 정도로 왜냐면 많이 지쳐있고 굶어있어요. 그러니까 실제 영상에 봐도 그런 게 많이 보이고 그러니까 좀 심리전에 음식이 많이 들어가도 저는 충분히 효과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왜냐면 북한군이 식사의 질이 정말 엄청나게 안 좋거든요. 뭐 방산비리라고 하죠. 한국에서는 방산비리를 해봤자 뭐 무기 거래 뭐 이런 쪽이라든가 방산 공장들이 뭔가 매물로 이렇게 하는 것밖에 없잖아요. 근데 북한 같은 경우는 조선시대 그 민비 명성황후의 오래비가 했던 짓이랑 똑같은 거예요. 그 군인들이 먹을 쌀을 뺏었고 거기다가 모래를 쳐넣고 모래까지는 안 넣었지만 원래 북한 특수부대 정량이 1일 1kg거든요. 쌀이. 그럼 330g이 나와야 되는데 밥이. 근데 밥 보면 아마 그람으로 재도 한 150g밖에 안 돼요. 반도 안 되는 걸 먹고 군인들이 훈련을 받는 거예요. 얼마큼 배고프겠어요. 돌도 씹어 먹을 나이라고 하는 17살, 18살 한창 키가 크고 막 들이기로 먹어야 되는데 먹는 양은 하루에 500g 정도. 그럼 그걸 먹고 산악으로 올리뛰고 내리뛰고 하는데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렇다고 반찬이 많길 하나. 반찬? 염장무, 염장배추, 그러니까 절임무, 절임배추. 그것도 볶은 절임배추. 볶은 것도 기름도 없이 그냥 뜨거운 물에다 데쳐서. 그러니까 그걸 먹고 훈련을 해야 돼요. 고기름 거의 없이. 2인 1닭이라고 준다고 하는데 다 위에서 떼먹어요. 위에서부터 떼먹고 마지막에 식당 공무들까지 다 떼먹고 나면 실제 내가 먹을 거는 얼마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먹던 애들이
나왔는데 눈 돌아가죠 지금. 러시아는 일단 뭐 빵이든 뭐든 많이 먹으면 좋은데 뭐가 많아. 저기다 우크라이나는 더 많아. 자유롭게 막 해주겠대. 근데 여기 나는 좀 한국이 삼겹살에도 좀 가서 공수했으면 싶은 게 대한민국에서 삼겹살 제가 7인분씩 먹었습니다. 너무 맛있어가지고 하루에 7인분씩 매일 진짜 야 이거 신이 주신 음식이다 막 이 정도로 삼겹살을 너무 좋아해가지고 야 이거 진짜 얘들이 들어온 침투되는 그 전년에 쭉 삼겹살 까서 불판 구워놓으면 애들 진경하겠니? 먹느라면 뭐 이럴 정도로 진짜 한국밖에 없는 것 같아요. 일단은 신병훈이 딱 나가자마자 발로 박수를 쳐야겠다고. 신병을 나왔는데 아찔하더라고요. 17살에 나갔는데 이 상관들은 앉아서 지금 발로 박수 치지. 밀대 닦는다고 발 다 들은 줄 알고 발을 들었다가 또 맞아대고. 왜냐면 밀대 내가 지금 청소하라는 거지. 거기다가 뭐 군중문화 오락 시간이라고 있어요. 저녁 뭐 밥 먹고 8시부터 지침 전까지 9시 반까지 군중문화 오락이라고 1시간 20분 정도 있는데 이 시간 동안 노래를 부르고 막 춤추고 이럴 줄 알았더니 나가서 싸움을 시키는 거예요. 모래판 가운데서 1대1 맞서기. 그 밥 먹기 전에도 시키고. 근데 이 저녁에는 진짜 뭐 씨름 시키고 권투 시키고. 아니 권투 할 줄도 모르는데 그로브라는 게 이게 약간 그 겨울 장갑이 있어요. 다 터진 거. 딱 봐도 그냥 주먹이 막 보이는데 그걸로 싸우래요. 저 터지죠. 엄청 맞고 하도 맞다 보니까 마지막에는 맷집도 생기고 어떻게 때리겠구나. 그리고 어떻게 때리는구나. 그러니까 걔한테서 배운 걸 걔한테 써먹게 되더라고요. 그러다가 나중에 걔도 이기게 되고 그걸 가동적으로 습관화돼야 된다. 기본기를 배워주죠. 그리고 뭐 사격은 기본이고 대열 훈련, 집총식 훈련. 총기를 바로 주진 않아요. 사격을 바로 시키진 않고 힘들면 총 쏘고 다 나갈 수도 있고 이럴 수도 있으니까 훈련을 그냥 빈총구 가지고 엄청 훈련시켜요. 뭐 집총식이라고 해가지고 뭐 드러총, 받드러총, 세우총. 이건 아마 제가 보는데 여느 쭉 세계 군대를 다 봤잖아요. 한국군도 잘하더라고요. 근데 북한군만큼 집총식이 잘하는 군대는 아마 없을 거예요. 그러니까 딱딱 각인식에 별병식 행진 한번 보면 알지 않습니까? 뭐 집총식 같은 총기도 뭐 드러총, 받드러총이 그냥 대충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드러총 딱 하면 총끝 딱 찌면 AK가 여기 등을 때려야 돼요. 때리면 얼마나 아프겠어요. 마지막 여기 썩살이 생겨요. 썩살이라고 해요. 굳은 살. 너무 맞아가지고. 굳은 살이 생길 정도로 그렇게 훈련을 받는 거예요. 그리고 뭐 참격장 같은 경우도 총격전 여기는 없어졌더라고요. 한국은 뭐 육박전 할 일이 크게 없다. 근데 저는 왜 없애는지 모르겠어요. 왜냐면 분명히 필요하거든요. 우리나라는 산악지대가 많고 시가전 할 수도 있는데 그런 상황에서 근거리에서 싸우게 되면 뭐 갑자기 어떻게 뭐 총으로 때리겠어요? 아니잖아요. 아니면 탄환이 떨어질 수도 있고 탄창 가는 동안 드럼 놓고 탄창으로 때릴 준비 다 돼 있나? 안 돼 있잖아요. 근데 북한군 같은 경우는 그게 매일 꾸준히 연습이 됐어요. 총이 그냥 장난감처럼 자유자재로 돌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 북한군이 엄청 기본기에 힘을 넣어줘요. 신병훈련 1년 동안. 일반 부대도 외우긴 하는데 일반 부대는 그렇게까지 심하게 하지 않고 일반 부대는 신병훈련이 3개월입니다. 기계화 부대 같은 경우 6개월이고 근데 우리 같은 경우는 무조건 1년이에요. 생각해보세요. 12달 동안 1년 동안 그렇게 훈련 받는데 논산훈련소가 얼마 사주잖아요. 물론 내가 약하다는 건 아니고 또 한국군도 그만큼 강하지만 요즘 또 현대전이니까 그런데 현대전이라 해도 또 게릴라전이라는 게 있을 수 있거든요. 한국전쟁 때도 보면 지리산 빨치산 그다음에 여수군인 만란 사건 제주 이렇게 보면 같은 군인끼리 싸울 수도 있고 어떻게 될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경우에도 모든 걸 배워야 되거든요. 근데 그런 면에서 북한군은 아예 최정예로 훈련을 시키는 것 같아요. 기본기부터. 그리고 뭐 외줄 타고 오르기 어떻게 보면 지금 암벽 등반이죠. 암벽 등반도 우리 보면 뒷산에 배랑이 있어요. 근데 뭐 배랑에 뭐 꽂을 것도 없어요. 그게 습관이다 보니까 신병훈이 하도 했으니까 지금도 저 일하는 게 세차장도 일하거든요. 세차장에 벽이 한 3.5m 정도 되는 벽이 있어요. 돌로 이렇게 석축 쌓고 시멘트 묘장했는데 그 시멘트 갈라진 틈에다 손 놓고 거기 제가 올라가요. 그럼 직원들이 놀라는 거죠. 어떻게 왔니? 이걸 어떻게 올라왔니? 해서 내가 올라갔지 그냥 하니까 야 이거는 짐승도 못 올라갈 것 같아. 뭐 다람쥐나 청서 이런 쪽에 애들이 좀 올라올 만한 거리인데 이걸 사람이 올라왔으니까 깜짝 놀라는 거예요. 또 배워준 게 뭐냐면 탈출법. 그러니까 침투할 때도 그렇고 탈출할 때도 그렇고 제가 한번 중국에서 탈북자가 한번 탈출했는데 저희 부대였어요. 감옥에서 탈출한 게 나왔는데 일단 전기선 합선시키고 11m 정도 꼭대기에 올라가서 아래로 떨어졌는데 다친 것 하나 없어요. 그 훈련 자체가 기본 생존 기능을 배워주는 겁니다. 이것도 물리, 수학, 화학 다 같이 배워줘요. 화학은 생화학무기 제조를 해야 되니까 브롬하고 네오스티그민 합하면 브롬한 네오스티그민 청산가리 한 100배 됩니다. 근데 따로따로 먹거나 바르면 위험하진 않아요. 근데 얘들 둘을 합하게 될 경우 말레이시아 공항에서 김정남 죽인 것처럼 VX 그것도 스킨 로션 형식으로 얘를 바르면 안 죽어요. 근데 얘를 같이 바르면 그게 피부로 들어가면서 바로 모세혈관, 혈관들을 다 막아놔요. 숨을 못 쉬는 거죠. 피가 안 통하니까 바로 심장마비 죽는 거죠. 물리 훈련 같은 경우는 아까처럼 그 10m 한 높이에서 밑에 마다라스는 놔줘요. 매트리스는 까는데 떨어지면서 한 3m 정도 떨어졌다 생각될 때 벽을 차야 됩니다. 그러면 내려오는 속도에서 벽을 차면 내려가는 속도는 약해지잖아요. 튕겨 나가잖아요. 그 순간 떨어지면서 낙법한다. 이러면 끽해야 그냥 어깨 쪽이 좀 약간 금가거나 어깨 뭐 염증
환자 정도 걸리거나 좀 골절 정도 뭐 그럼 바로 맞추면 되니까 그런 식으로 훈련을 배우고 그게 기본 기초 훈련이었어요. 그리고 막 25짜리 원목 나무 금방 자른 참나무 이런 걸 메고 산 한 35도 40도 경사에 뒷산이 있거든요. 부대 뒷산 민둥산이긴 하지만 산이 다 깨지지 않아가지고 그게 생길이에요. 매번 길이 바뀌고 그 산악으로 올리 뛰어보내요. 250m 정도 되거든요. 그럼 올라갔다 내려오는데 몇 분 만에 주파해야 돼. 안 오면 너 밥 못 먹어. 한 번 떨구잖아요. 다시 못 메요 둘이서. 너무 무거워가지고. 그러니까 그 힘든 걸 메워주고 보내고 그 다음에 좀 또 새벽 같은 때는 일어나서 새벽 아침 이상해서 훈련한 다음에 또 산에 막 눈이 왔는데 각 분대장들이 산 등성에 양쪽에 다 있어요. 소대장이 뭐 맨 밑에 있어요. 그러면 쫙 꼭대기에서 중대 해체 하고 저쪽에 모여 하면 그쪽으로 오리 때가요. 또 그것도 또 제일 먼저 늦게 오고 뭐 이런 게 있으니까 그것도 그냥 가는 거고 모래 주머니 같은 거 쇠 주머니 같은 거 차고 또 오리 때고 그러니까 자연히 기본기가 강해질 수밖에 없는 이 훈련 1년이 끝나면 그다음 본대 배치 받는 거예요. 여기서 최고의 전투원들 총 부대가 만약 한 3,000명이다 하면 여기서 500명이 뽑혀나가는 거예요. 신병이 이번에 들어온 게 만약 한 150명 정도가 들어왔어. 그럼 여기서 다 전투원이 되는 건 아니에요. 한 30명 내지 50명 정도를 뽑는 거예요. 그 뽑는 기간이 또 있어요. 어느 정도. 2년, 3년, 4년. 그 걸치는 중에 이번에 북한이나 뽑혀 나온 애들이 있는 것 같고 그 한 3년 걸치면 그 3년 지나면서부터는 거기서 또 알맹이를 추려낸 게 아까처럼 한 50명. 전체 3,000여 명에서 500명 정도를 뽑아내는 거죠. 합쳐서. 그걸 뽑아서 얘들로 또 훈련을 시키는 거죠. 그래서 최강의 전투원들을 만들어내는 거죠. 북한에는 특수작전군이 특수부대밖에 없습니다. 폭풍군단밖에. 왜 뭐 백공팔 훈련소라던가 그래서 이거는 특수부대라기보다는 기계화 부대인데 기계화 장갑 부대들인데 얘들도 어떻게 보면 폭풍군단이 들어가서 적 후방 배후 교란시키고 요인 암살하고 폭파하고 막 난리 칠 때 얘네가 최전선에서 나오면서 기계화 탱크 쏘고 장갑차 쏘면서 얘네가 나와서 또 같이 나오다니까 얘네도 어떻게 보면 훈련을 받아요. 특수부대 훈련을 받는데 우리 그 정도까지는 아니지만 그래도 얘네도 좀 훈련을 받죠. 왜냐면 제일 먼저 들어가서 싸워야 되니까 적과 싸워야 되니까 제일 강인하게 훈련 받은 애들로 들어오고 그 뒤로 이어서 뭐 1, 2, 5, 4군단, 7군단, 8군단, 9군단까지 들어오는데 나머지 군단들은 자기네 그 도방어 부대들이니까 다 들어오진 않고 거기에서 또 어느 정도 추출이 돼가지고 들어오는 거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저희 부대 폭풍군단 여기에 또 하면 뭐 기계화 부대들이라든가 뭐 미사일 대륙간 탄도 미사일이라든가 뭐 이런 일반 미사일 단거리 미사일 같은 경우는 부산까지는 금방이니까 그런 부대들이 좀 두렵겠죠. 아니요? 왜 대한민국 사람들은 자꾸 핵 하는지 모르는데 핵은 피할 수도 있어요. 잘하면. 그러나 생화학무기 분명 북한은 생화학무기를 쓸 거고 북한이 최소한 몇백 톤 이상의 생화학무기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물론 생화학무기는 전쟁에 사용하면 안 된다. 하지만 북한이 또 뭐 하지 말라고 안 하는 짓이면 김정남도 생화학무기로 죽였겠어요? 총으로 쏴 죽였어야지. 가장 잔인하게 죽이고 가장 사이코패스 같은 기질을 가지고 있는 거기 때문에 대한민국 서울 상공에 생화학무기 한 50km만 떨어지면 서울 거의 마비가 돼버립니다. 생물체가 자체가 다 죽죠. 그게 제일 무서운 거. 좀 요즘 위험한 게 오물풍선이 많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오물풍선에 타이머까지 해가지고 자동으로 폭파돼서 떨어지는 정도가 되는데 그 안에 만약 오물 쓰레기가 아닌 진짜 생화학무기가 떨어진다면 생각하기도 막 끔찍한 참혹한 현실이 일어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거에 많이 우리가 경각심을 가지고 지켜봐야 됩니다. 일단은 왜 산악전이라든가 뭐 시가전 이런 데 기습 공격 그리고 침투 후방 침투해서 뭔가 폭파 이렇게 돼서 뭐 매운 약간 암살 부대 같은 부대들인데 이게 키우나 하르키우 같은 데 들어갔다면 또 모르겠는데 이게 지금 쿠르스크 전선에 나갔다. 이거는 뭐 미사일이라 아니면 단거리 로켓 폭 이런 걸로 지금 싸워야 될 그런 상황인데 얘는 떼무리로 가가지고 떼죽음 당하지 않으면 포병원들을 보내든가 기계화 부대를 보내야지. 왜 제대를 보냈지? 지금 우크라이나는 기계화 부대로 싸우고 무인기 드론 가지고 다니면서 지금 조종해서 터뜨리고 죽이고 있는데 저렇게 가면 그냥 뭐 죽으러 가라는 건 같은 거지. 많이 의아한 상황입니다 지금 현재. 실제 그렇게 지금 맞아서 터져 죽은 군인들도 나오고 있고요. 그게 어떻게 보면 지금같이 우크라이나에 파견된 북한군 같은 경우가 되는데 현재 조선민군 부총참모장인 김용복 부총참모장이 지금 북한군을 책임지고 인솔하고 지금 갔어요 러시아로. 근데 이 사람도 북한군 폭풍군단 그 특수부대 출신 군단장인데 분명히 우리 애들은 저 후방 침투 배후 교란 암살 테러 이런 쪽으로 키운 애들인데 이 쿠르스크 전선에서 폭격에 맞아 죽는다 하면 솔직히 띵 하지 않을까 반기를 둘 수도 있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을 하는데 실제 또 북한군 내에서 10년 이상 6년 이상 복무한 군인들은 절대 반기를 둘 수가 없습니다. 가족이 다 인재로 잡혔기 때문에 김정은 장군은 이건 저 전술에 맞지 않는 부대를 지금 그것에 그냥 보낸 겁니다. 최고의 약점은 김정은이죠. 전술도 모르고 지금 이때가 어느 때인데 지도를 가르쳐 놓으면 이게 진격하고 여기가 서울이고 부산이고 어떻게 이럽니까? 지금 다 내비게이션으로 가고 있는데 한국의 특수부대는 뭐 해외 파병이라든가 유엔 평화유지군 이런 쪽도 많이 하고 국내에서 들어오는 테러 이런 걸 차단하고 잡아내고 또 특수부대들이 들어오는 걸 방어하기 위한 이런 쪽도 많이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근데 북한 같은 경우에는 거의 다 저 후방 침투 자폭부대예요. 특수부대가 죽으라는 거죠 그냥. 그러니까 이게 뭐 특수부대의 기질이 완전히 다르죠. 저기는 그냥 자폭 공격부대, 여기는
국민과 나라를 보호하는 이런 일도 같이 하면서 해외들을 또 평화롭게 하기 위한 평화 유지군으로도 파견되고 하니까 임무 자체가 완전히 다른 거죠. 그 시스템도 뭐 비슷한 것도 있겠지만 또 어떻게 보면 낙하해서 후방에서 뭔가 군사 기지를 타격하고 이런 거는 한국의 특전사도 같은 임무를 양상을 띠고 있으니까 그런 면에서 시스템 같은 것도 있고 또 방어성 성격을 띌 때는 뭐 대테러, 지뢰 제거 뭐 이런 것 쪽으로 볼 때 그런 쪽도 좀 많이 하고 있으니까 방어성 성격 그런 건 또 시스템이 다른 것도 있고요. 일단은 훈련 자체가 다릅니다. 비슷하면서 다른 점이 많은데 같은 것도 있고 그러니까 뭐 사격 훈련, 격술 훈련 이런 거는 여기도 한국도 뭐 크라브마가라든가 이런 거 들어와서 하는 거고 북한도 뭐 15격술 연구소라는 게 있어서 크라브마가, 뭐 스페츠나츠, 중국의 뭐 절권도라든가 영춘권 이런 거 다 배합해가지고 종합격투기 같은 북한만의 격술을 만들어냈습니다. 같으면서도 또 달라요. 그리고 훈련하는 방식이 다른 게 한국군은 뭐 머리 박치기라든가 송판 깨고 이런 차력쇼 같은 거 하지 않습니까? 북한은 또 그게 더 어마어마하지 않습니까? 차력쇼 할 때 보면. 근데 애들은 뭐 그 훈련을 하기 위해서 어느 정도 하냐면 굳은 나무에 대못을 조금 박아놔요. 그리고 그 나머지 대못을 그 안에 박힐 때까지 발로 차요. 종아리 앞면으로. 잘못하면 또 찢어져 나가거나 구멍이 뚫려요. 그러니까 여기 보면 다 대못짜리거든요. 그리고 손으로 대못 누르고 하다 보니까 나무 같은 데 있잖아요. 그럼 못 같은 거 하나 있으면 심심하면 못을 나무에도 툭 눌러서 박아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 뭐 필요 없는 거라고 볼 수도 있지만 그만큼 손이 압력이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이 손으로 만약 찌르면 웬간한 거 뭐 목 같은 것도 뭐 그 타격력으로 인해서 진짜 바로 숨 멎을 수도 있을 만큼 그리고 타격의 힘보다 스피드를 위해서 불 끓이고 거기다 모래 놓고 그 뜨겁잖아요. 막 달아지고 거기다 손칼치기 진짜 2,000번, 3,000번씩 하고 나무 이렇게 껍질 다 밟고 거기다 로프 감아놓은 로프가 막 터지고 이래가지고 다 낡아서 막 그게 찢어진다가 타격해가지고 손에 막 염증 생기고 막 그래요. 그럼 거기다 또 막 소금 막 뿌리고 소독약도 바로 없이 그러다 하니까 손에 다 굳은 살이 배기고 전투 훈련한 거 보면 미친놈들 아닌가. 근데 그렇게 훈련을 하다 보니까 웬간한 사람들이 타격을 하잖아요. 안 아픈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 만약 그런 육박전에 나간다면 재질을 힘으로 쓰러뜨릴 수는 없다. 정교한 뭐 급소 타격이라. 근데 급소 타격도 걔네가 이미 다 훈련이 준비돼가지고 만약 1대1 격수를 맞붙는다면 이게 좀 그런 말이긴 하지만 한국군 특전사랑 같이 1대1을 붙는다면 저희 부대 전투원들이 충분히 예전에 김신조 씨가 왔을 때 그 박정희 대통령이 뭐 경호원들이 보면 어떻게 특수부대에서 제일 강한 사람들 뽑은 거잖아요. 특전사 출신들이고 붙었는데 1대 11인가 1대 10명인가 10명 한순간에 다 쓰러뜨렸다 이런 말이 있는데 그게 농담이 아니래. 진짜 전투원들이 훈련하는 거 보면 장난이 아닙니다. 거기서 좀 배운 나도 앵간한 사람들하고 하면 된다 하는데 전투원들 같은 경우는 그냥 일당백이죠 말 그대로.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봤을 때 좀 많이 다른 거죠. 얘들은 살상을 위해서 격수를 배우고 한국은 방어적인 훈련이 많거든요. 타격한 훈련 자체가. 그런데 북한에는 굽소를 찔러서 죽이는 훈련, 살상 훈련을 많이 하니까 이런 부분에서 또 많이 다르죠. 훈련 자체가 많이 다릅니다. 그렇죠. 한국군은 어떻게 하나 뭐 전우회로 뭉쳐서 어떻게 이겨내고 목표를 성공을 하고 돌아가 이런 건데 북한군 같은 경우에는 무조건 안 되면 자포가라 이렇게 돼 있으니까. 예전에 그랬었습니다. 뭐 김정일이 장난삼아 콩알 한 줌 집어가지고 쫙 뿌리더니 남조선에는 우리 애들이 이만큼 많습니다. 이건 뭐냐면 들여보낸 첩자도 있겠지만 뭐 탈북민도 통해서도 탈북민 중에도 위장 간첩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국정원에서 합동신문 거쳐서 간첩이냐 아니냐 그 실제 간첩으로 들켜서 잡힌 애들도 있고 뭐 독침이라든가 이런 거 갖고 들어온 탈북민들도 있었고 그리고 실제 또 이한영 암살 사건이라든가 황정엽 씨의 사망 사건도 좀 애매한 점이 있었고 그러니까 이런 사건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거든요. 저도 항상 그런 테러에 좀 노출되어 있을 수도 있다는 생각에 좀 항상 보안을 강화하고 있고 메일도 많이 받았고 북한으로부터 해킹 메일부터 시작해서 열어보진 않았지만 바로 저는 그걸 기무사라든가 안보지원사령부나 국정원에 바로 신고하죠.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런 건 없지만 많이 그런 위험성에 많이 노출되어 있는 것도 사실이죠. 아니죠. 그건 아니고 탈북 뭐 단체장들이라거나 아니면 매스컴에 많이 올라 있는 탈북민 그리고 뭐 대한민국의 안위를 위해서 함께 일하던 사람들.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을 어떻게 알아내냐. 또 여기 보면 아까처럼 민주노총 한국에 보면 약간 북한을 뭐 칭송한다 하면 약간 멍청한 짓 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북한으로부터 공작 자금을 받고 움직이는 애들도 있어요. 얘네들은 군인들한테도 접근하고 비밀을 빼낼 수 있는 모든 것에 접근을 하죠. 산업 스파이도 있는 것처럼 정보 스파이도 있는 거예요. 물론 한국의 국정원이라든가 모든 이런 데서 또 많이 잡아내. 문제는 지금 국정원의 대공수사건이 많이 없어지고 이러다 보니까 국정원이 원래 많이 잡아내야 되거든요. 근데 많이 못 잡고 있죠 요즘은. 저희가 그래요. 저희 부대가 침투될 때 우리를 인도하는 사람들이 있을 거잖아요. 우리가 어떻게 알았을까요? 여기가 평택항 이함대 사령부가 어디 곡 들어가는 길까지 다. 뭐 내비게이션 우리가 뭐 앱을 다운받을 수도 있는 것도 아니고 물론 중국을 통해서 알아볼 수도 있겠지만 이 안에 있는 간첩에서 알려주는 거예요. 자생적 간첩일 수도 있고 파견된 간첩일 수도 있는데 그 사람들이 오면 우리를 인도하는 거예요. 북한에서는 로라고 해요. 정보원들을. 우리 정보원들을 북한 보위부에서는 로라고 부릅니다. 근데 여기 보니까 아로라고 또 있더라고요. 단체가. 그러니까 웃기더라고요. 자기들이 인정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아로들이 오면 전지로 알려주는 거죠. 여기가 타격 장소다. 뭐 바짝바짝바짝
한다거나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접선해서 아니면 뭐 옛날 방식인 뭐 무전을 때린다든가 해가지고 뭐 방송이라든가 통해서 항상 준비를 하는 어떤 것으로 어떻게 들어올지 모르거든요. 들어오면 이쪽에서 맞이하는 책들이 있으니까 그 정보원들 통해서 안전하게 뭐 도청, 뭐 용산, 뭐 청와대 뭐 이런 데 다 쳐들어갈 수 있는 거죠. 여러 가지 임무를 받겠죠. 한국에 있는 뭐 국가에 있는 중요 기관들에 대한 것들을 북한에 보낸다거나 아니면 중요 군사기지, 이동한 군사기지들 이런 것들이라든가 뭐 탄약창고, 연료창고, 뭐 기지국 이런 거의 위치 그리고 통신국에 들어갈 때 다 마비시켜야 되니까 핸드폰부터 전화 모든 걸 그런 것들을 알아내고 그 외에 또 뭐 주요 인물들이라든가 암살을 할 수 있는 인물들이 살고 있는 주소라든가 이런 것들을 많이 알게 되죠.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는 주소가 비밀에 속합니다. 거의. 탈북민들은 A급, B급, C급, D급 이렇게 나누는데 뭐 약간 급이 좀 낮긴 하지만 일반 탈북민들은 근데 단추상들 같은 경우는 실제 경호원들도 붙어 있고 저도 처음에 그렇게 받아보겠냐는 거죠. 좀 불편하다고. 괜찮다고. 내 몸은 내가 지킬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고 안 받고 있습니다. 한국에 온 김동식 선생님 책을 쓰신 게 있거든요. 누구도 나를 신고하지 않았다라는 책이 있어요. 그거 한번 뭐 시청자분들도 한 번씩 보시면 좋을 게 이분이 간첩이 갖고 와서 저 어느 절간에서 한국에 있는 누구랑 접선하려고 하다가 이미 추적한 국정원 요원들하고 총격전이 붙습니다. 2명 중에 1명은 사살되고 1명이 마지막 아마 오발을 해서 자살 못하고 잡혔어요. 김동식 선생님이라고 저희 같은 경우는 선배죠. 예, 기순하셨는데 누구도 나를 신고하지 않았다가 뭐냐면 경찰 간부 집에도 갔었다. 근데 그 집도 나를 신고하지 않았다. 그리고 유명한 대학 교수 그리고 유명한 큰 시민단체 대표 가서 사회주의 활동하고 뭐 한다 뭐 이래가지고 그런 데 가서 접선하고 북한으로 가십시다 하면 아 지금 안 가고 이제 언제 뭐들이 다시 오세요 뭐 이랬는데 그 사람도 누구도 나를 신고하지 않았다. 그 신고하지 않았다는 건 무슨 뜻일까요? 위험한 거죠. 대한민국의 위험한 사람들인 거죠. 반대한민국 세력, 자유민주주의에 반하는 반자유민주주의 세력인 거죠. 어떻게 보면 북한 같은 공산독재, 사회주의 공산주의는 거짓말, 독재 같은 그런 나라를 만들려고 하는 사람들이겠죠. 저는 그런 놈들을 잡아내기 위해서 나도 일하고 싶다. 그렇게 일하지는 못하지만 있으면 제일 먼저 신고를 할 것이다. 모든 국민들이 이렇게 준비가 항상 돼 있어야 돼요. 왜냐면 그런 세상이 되면 난 북한 같은 세상 또 살아야 되잖아요. 여기서 내 아들, 딸에게 그런 세상을 다시는 안겨주면 안 된다. 이런 생각. 일단은 뭐 폭풍문단 북한의 특수작전군 현재 630 대연합부대는 철저하게 대한민국을 침략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부대입니다. 이번에 또 얘기했잖아요. 여기는 적이다. 다른 나라하고 적이다. 통일하는 게 아니고 침략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뺏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기 우리는 어떻게 하겠어요? 언제까지 우리가 평화를 얘기하면서 국어를 해야 됩니까? 북한군이 그렇게 강력하다? 우리도 그만큼 강력한 특전 수선사령부가 있어요. 그리고 무기? 세계 7대 강국이잖아요. 군사 강국. 순간 한 방에 불바다 만들 수 있는데 우리는 아량을 베풀어주는 거죠. 그렇게 되면 북한 주민들까지 다 죽게 되니까 김정은만 물러나면 되는 건데 어떻게 보면 우리는 여태껏 사탕을 물려준 거죠. 쌀 주고 돈 주고 뭐 비료 주고 다 줬는데 쟤들이 안 바뀔까요? 안 바뀝니다. 그런 거 있죠. 삥 뜨는데 자꾸 주네? 그러면 호구로 보는 거지. 이걸 뭐 친구처럼 사게 되면 우리도 받아야 돼요. 쌀을 500만 톤 주겠으니까 국군포로 이제 남은 게 얼마 없어요. 남은 분들이. 몇만 명이었던 분들이 지금 나머지는 내가 보기에는 한 400분 정도 남은. 그리고 그분들 나이가 어떻게 됐습니까? 한국의 참전 유공자들도 지금 몇 분 안 남은 것처럼 북한은 평균 수명이 68세예요. 남자 평균 수명이. 근데 그분들이 지금 90세, 95세 됐는데 살아있는 데 어떻게 살았을까요? 희망 하나. 내가 지켜 싸웠던 내 나라 대한민국이 나를 구원하러 올 것이다. 근데 국군포로 얘기 한 번도 안 꺼냈어요. 그러면 누가 나가서 그렇게 싸우겠어요? 누가 명예롭게 전사할 각오를 하고 싸우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국군포로를 모셔와야 되는 게 이제 몇 분 안 남아. 진짜 제가 저번에 다른 통로로 해서 알아보니까 함경도 내에만 지금 한 40분 정도가 50분 정도가 살아계세요. 이분들이라도 구출할 수 있으면 구출하면 얼마나 좋을까? 자기가 목숨 바쳐 지켜 싸웠던 곳에 와서 좀 편안하게 아마 여기 오시면 얼마 못 가셔도 눈 감으실 거예요. 왜냐면 희망을 이루었으니까. 그분들이 이제는 좀 마지막 여생이라도 이게 할 수 있게끔 어떤 방법과 수단으로 특수부대를 보내든 진짜 돈을 엄청 줘서라도 구해줬으면 정말 좋겠다. 이런 말씀을 좀 솔직히 저희가 물어본 폭풍문단하고 내용은 좀 다르긴 하지만 왜냐면 북한은 그게 엄청 그런 거에 강합니다. 물론 이번 개죽 보낸 군인들은 어떻게 할지 모르겠지만 북한은 뭐 영웅칭호 주고 전쟁 노병들이라고 엄청 대우를 해주고 이러거든요. 지금 우리가 이렇게 살 수 있는 나라를 지켜 싸웠던 분들 그래서 분들이 지켜 싸우지 않고 투항하고 항복하고 나라가 망했으면 지금은 우리도 빌어먹고 굶어 죽어가고 있는 북한처럼 됩니다. 우리 잊지 말아야 되고 항상 생각하고 챙겨드려야 되거든요. 끝으로 이런 말씀 남기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